보물 사냥꾼들의 황금 시대가 다시 영광스럽게 돌아왔어. 부와 권력, 명성을 향해 달리는 게 사냥꾼의 꿈이야. 그런 세상에서 왜 누군가는 모두와 반대로 가는 걸까? 그건 크라이, 조직의 리더야. 그건 크라이, 스트레인지 리프라는 최강 조직의 리더야. 그들은 정점에 오른 영웅들처럼 빛나고 있어.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를 지치게 만들었어. 그래서 오늘 그는 과거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고 싶어졌어. 어릴 적 소중한 친구들과 함께 보물을 사냥하며 영광의 삶을 꿈꿨지. 그들의 목표는 킹고 주디아에서 최강의 영웅이 되는 거였어. 여기서 사냥꾼은 스타처럼 빛나는 존재야. 그들은 유적과 보물 전당을 찾아 세계를 누비며 부와 명성을 쟁취해. 그 대가로 팬텀이라 불리는 괴물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 팬텀이라 불리는 괴물들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중에 메인이 술집으로 가고 있어. 메인이 초보 사냥꾼 모집 면접이 열리는 술집으로 가고 있어. 길드는 강력한 조직들이 모이는 곳이야. 서로 도와주며 신인을 키우지. 이 일은 혼자 하면 죽음뿐이니까. 줄을 서 기다리다 문득 한 소녀가 다가와 말을 걸어. 크라이도 팀을 찾는 줄 알았으니 그녀는 참가 의사를 밝혀. 그가 너무 지친 듯해서 다른 이들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었어. 그녀는 루다라고 해. 3급 사냥꾼 자격증을 가진 여전사야. 메이는 수줍게 악수를 피하고 자신은 크라이 안드레라고 소개해. 그녀는 늘 혼자 싸워왔기에 발전이 어려웠다고 털어놔. 처음엔 흰 늑대 동굴의 보물 전당을 노렸지만 너무 어려워서 여기에 왔어. 근처에 있던 건장한 남자가 비아냥거리며 루다를 조롱해. 3급으로 여기 온 게 웃기다고 그녀를 초보 취급해. 루다는 화가 치밀어 그 남자를 혼내주고 싶어졌어. 그 남자는 여기서 3급은 신참일 뿐이라고 말해. 그들의 다툼이 시끄러워지자 크라이는 신분을 숨기려 조용히 지켜봐. 둘이 싸울 뻔하자 보안대가 나서서 말고 길드 가입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해. 듣고 루다는 겁을 먹고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변명해.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두 사냥꾼들 뿐이라 그녀는 놀라워. 메인에게 여기가 처음인지 물으니 그는 다 5번 왔다고 해. 그에게 사냥꾼 세계는 실력의 세계야. 강한 놈이 왕이 되고 그게 다야. 재능 있는 자는 빠르게 유명해지고 못하면 가축이나 치지. 그녀는 저쪽 화려한 팀을 가리키며 물어. 가축이나 치지. 그녀는 저쪽 화려한 팀을 가리키며 물어. 크라이는 그게 세인트 스피릿이라고 설명해. 이번 모집에서 최강팀이야. 그들은 6명뿐인데 7급 보물 전당을 정복해. 사냥꾼들의 정예야. 그들의 리더는 로단이야. 그의 인정만 받으면 대성할 수 있어. 루다가 빈자리를 가리키자 그렉이 그건 스트리의 자리라고 해. 그들은 이 퍼스트 스텝 길드를 만든 자들이야. 그건 몇 년 전 수도에 온 젊은 팀의 이름이야. 그들의 재능으로 그들은 고통의 영혼처럼 세상에 알려졌어. 그건 크라이의 소중한 친구들로 이루어진 팀이야. 오랜만에 신인을 뽑아서 오늘 이렇게 사냥꾼들이 몰려왔어. 특히 혼자 다니던 사냥꾼들은 스트리에 들어가 성공을 꿈꿔. 바로 그때 4급 젊은 사냥꾼이 소리치며 최강팀을 만나고 싶어해. 듣고 모두가 그를 아직 세상을 모르는 놈이라고 생각해. 그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는 스트리 멤버의 제자가 혼내주는 거야. 그녀는 티노야. 여기서 그녀의 강함을 모두가 알아. 안전대 멤버도 나서서 막아. 왜 그런 바보한테 신경 쓰냐고. 하지만 티노는 안 듣고 언니도 그랬을 거라며 덤벼. 다른 사냥꾼들은 그 싸움을 응원해. 바로 테이블을 치우고 싸움터를 만들어. 그렉은 이런 기회가 드물다며 흥분해. 이 광경을 보며 메이는 루다에게 빨리 나가자고 재촉해. 루다는 강자들이 싸우는 걸 보지 못해 아쉽다고 해. 크라이의 약한 목소리를 티노가 듣고 주위를 둘러봐. 상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를 찾아. 익숙한 메인의 모습을 보자마자 그녀는 바로 공격해. 그 일격으로 거리가 흔들리고 크라이의 정체가 드러나. 그 애는 수줍게 길드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 주위 모두가 충격받아. 이 청년이 최고의 인물일 줄 누가 알았겠어? 그는 최강 조직의 리더로서 인사해. 천변만화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8급 사냥꾼이야. 과거 수도에 처음 왔을 때 그들은 초보 전당을 순식간에 정복했어. 크라이는 미끼 역할만 했지만 진짜 일은 안 했어. 그의 5 친구들은 반대로 모두 크라이를 아껴. 그래서 매번 그를 공로자로 만들어줬어. 그들의 꿈이 시작됐지만 그는 자신의 약함에 자책하며 괴물 같은 친구들을 걱정해. 어느 날 팀의 짐이 될까봐 그는 아름다운 날에 팀에서 나가버렸어. 친구들은 강해질 테니 그는 그렇게 생각했어. 떠나기 전에 그 5이 그를 리더로 만들어줬어. 모두 동의했기에 크라이는 어쩔 수 없이 최강팀의 리더가 됐어. 그는 말솜씨가 좋아서 대화는 그에게 맡겼어. 그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 몇 년이 지나 진짜 괴물들이 나타났어. 그는 여전히 평범하지만 비범한 친구들을 이끌어. 길드에서 모두가 메인이 길드장일 줄 믿지 못해. 그의 장비를 보니 모두가 놀라. 그 젊은이는 그 친구를 칭찬해. 늦게 온 건 작기 때문이래.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야. 티노는 그 젊은이를 안 좋아해. 그를 반쪽짜리 미남이라고 쫓아. 그로 인해 그는 마음 아파해. 반쪽짜리 미남이라고 쫓아. 그로 인해 그는 마음 아파해. 다른 사람들은 길드장이 사냥꾼들을 커블티로 평가 중이라고 오해해. 그래서 그는 디스가이즈하고 유니폼을 안 입었어. 그 소녀는 크라이에게 그를 길드에서 쫓아내라고 부탁해.
저 4급 후배는 리의 제자야. 최강팀의 일원. 그래서 그는 그 애를 좀 스포일타게 대해. 악은 멤버 찾는 일에 대해 물어보니 아직 없대. 갑자기 생각난 듯 그는 악에게 특정 인물을 지목하면 받아줄지 물어. 금발은 바로 동의해. 크라이를 믿는다고. 팀 멤버들은 불만이지만 결국 그를 노려봐. 티노도 크라이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해. 그 젊은이의 팀엔 안 갈 거래. 그 바보는 참지 못하고 크라이에게 빌면 들어가겠다고 해. 티노는 화가 나서 크라이가 그의 정보를 다시 물어. 그는 쥐야. 4급 독립사냥꾼이라고 소개해. 독립사냥꾼으로 그는 보니 그의 전투 능력은 아직 부족해 보이네. 하지만 아기 훈련시켜주면 분명 잘 될 거야. 메이는 사람 보는 눈이 없지만 직감으로 선택해. 그래서 쥐를 악에게 추천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사냥꾼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고 물어. 크라이는 패배하지 않는 거라고 해. 메이는 과거에 한 번도 진 적 없고 그게 진짜야. 진지하게 싸운 적 없으니까. 게다가 5 친구들이 등을 지켜줬어. 그의 힘을 보고 싶어졌어. 그가 가진 10개의 반지를 하나 풀고 이걸 잡는 자를 추천하겠다고 해. 모두가 흥분해. 이건 드문 기회야. 그래서 모두 원해. 티노는 팀에 안 들어가도 메인의 물건이니 그 무례한 놈을 때려. 그렇게 술집이 혼란에 빠지고 이 일의 원인은 슬쩍 빠져나가며 새 친구들에게 작별을 고해. 다음날 크라이는 어제의 소란으로 신문 일면에 오른다. 피해는 없지만 에바가 조심하라고 당부해. 악도 그 성격에 웃음을 터뜨려. 북일드장은 메인이 너무 의존적이라고 봐. 모든 걸 그에게 맡기니까. 길드 관리자도 이 문제를 언급해. 그를 처음부터 부르자고 해. 그는 과거 공격을 두려워했다며 핑계대. 항상 디스가이즈 아이템을 써야 길을 나서. 그건 리버스페이스야. 사람을 속이는 편리한 도구. 마스크를 쓰면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게 해. 에바는 지금 누가 그를 공격하겠냐고 해. 그도 그 수도 지부의 늙은 감독관을 두려워해 만나기로 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상관을 만나면 고개를 숙여 사과해. 의도적이지 않았다고 책임을 피하려 해. 그 덩치 큰 노인이 때리면 끝장이니까. 그는 이 못된 놈이 불장난을 치며 불을 지폈다고 꾸짖어. 다행히 재산 피해일 뿐이야. 옆에 있던 소녀도 변명해. 하지만 퍼스트 스텝 같은 길드는 모범이 돼야 해. 결국 어떤 임무를 수행하며 보상받아. 사냥꾼 협회는 길드보다 훨씬 고급스러워. 여기엔 이상한 임무들이 많아. 크라이는 그 감독관이 사냥꾼 출신이니 이런 걸 알 텐데 왜 나한테 주냐고 따져. 그가 노려보며 자기가 하나 골라 하라고 해. 입심으로 3급 임무를 얻었어. 아기 대신 해주길 바라고. 돌아온 후 둘은 한숨 쉬며 그 녀석의 성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 과거부터 그랬지만 그게 그의 매력이지. 유감스럽게도 그 임무는 3급 난이도지만 실제로 엄청 어려워. 다음 날 메이니 친구를 찾으러 가보니 그는 이미 갔어. 그리고 티노만 있어. 그래.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어제 그 반지를 가져왔어. 그녀는 길드장의 물건을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대. 기회주의자인 그는 그녀가 기분 좋을 때 임무를 떠넘기려 해. 그 애는 데이트 초대를 받은 줄 알았어. 결국 그 어려운 임무를 보이자마자 도망가. 불운하게도 메이는 그녀를 잡을 사슬을 준비했어. 티노는 속아서 너무 슬퍼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후회된다고 해. 풀어달라고 빌지만 그녀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대. 저 구출 임무를 하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게다가 혼자서 어떻게 구해. 5명이 듣고 그 못된 놈은 그녀를 어제의 3사람 팀에 억지로 넣어. 과거 크라이와 친구들이 사냥꾼 협회에 팀을 등록할 때 처음에 메인이 리더라서 먼저 들어갔어. 그는 강하지 않으니 무거운 짐이 될까봐 두려워했어. 그래서 떠나려 했지만 그들은 안 놔줬어. 그 녀석은 선봉에 서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 그 장면으로 선배들이 주목했어. 여기서 가장 강한 놈은 누구냐고. 실력으로 겨루자고 해. 리도 나서서 자신이 세계 최강 도둑이라고 소개해. 보물, 이 2놈은 팀의 코미디야. 그리고 아이들이라서 아무도 신경 안 써. 크라이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려. 게다가 팀의 대표로 등록하고 상징을 선택해야 해. 메이는 저 여자에게 우리처럼 이상한 놈들 봤는지 물어. 그녀는 봤지만 우리 팀이 가장 눈에 띄었다고 해. 성과를 내기만 하면 성공할 거라고. 팀 이름과 상징은 아직 안 정했어. 그건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야. 크라이는 특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 친구들은 리더를 기대해. 그는 억지로 이 자리에 앉혀진 게 원통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싶어. 그들의 꿈은 영웅이 되는 거지만 그는 유령 얼굴을 상징으로. 그리고 이름은 스트레인지 그리프라고 해. 민의 여동생도 그 이름이 이상하다고 비난해. 아마 반동으로 보일지도 몰라. 듣고 크라이는 슬퍼서 동력을 잃었어. 그가 그들을 풀어줄 줄 알았지만 곧 모두가 그 이름과 상징이 좋다고 칭찬해. 어쩔 수 없어. 그는 그들을 이끌며 성공으로 가. 그렇게 사냥꾼들의 황금시대가 스트레인지 그리프로 열리게 돼. 현재로 돌아와 크라이와 티노는 어제의 새 친구와 상의해. 그렉은 메인이 길드장의 발자국, 천변만화 8급이라는 걸 믿지 못해. 여동생이 용감하게 나서서 임시 동료들에게 우리 길드마스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주네. 진짜 가슴이 뛸 듯해. 그래서 모두가 순순히 따르게 만들었어. 크라이가 어쩔 수 없이 미소 짓네. 천변만화라는 별명은
스트레인지 그리프의 리더가 된 크라이의 두 번째 이름이야. 그 운명처럼 감동적이지. 길드 관리자가 명성과 업적으로 뛰어난 사냥꾼들에게 칭호를 수여해 그들의 공헌을 영원히 기념하는 거지. 사냥꾼들에게는 자부심의 상징이야. 누구나 꿈꾸는 보물 같아. 하지만 로스는 그게 8레벨이라고 믿지 않아. 크라이가 너무 약해 보이니까. 경도에서 가장 강한 자가 이렇게 보잘것없을 리 없어. 가슴이 아픈 모순이야. 티노는 그 녀석이 눈이 멀었단 생각에 안타까워. 길드마스터의 위대함을 못 봐서 그냥 우물 안개구리 같아. 안쓰러운 광경이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녀석과 함께 팀을 못 짜겠다고 빠졌어. 그 여자는 큰 소리만 치는 녀석들이 싫대. 솔직한 마음이 느껴지네. 크라이도 그중 하나라서 가슴이 살짝 아파. 크라이는 친구들이 온 세상에 떠들어서 자신을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줬단 걸 떠올려. 스트레인지 그리프의 명성까지 더해져 이제 모두 크라이를 경도의 최강자로 여겨. 대충 임무는 어제 이미 설명했어. 세 사람에게 우리 집 아이를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하지만 로스는 크라이를 약자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아.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자의 말을 따를 리 없잖아. 그래 형도 말렸어. 길드에서 쫓겨나면 사냥꾼 인생 끝이야. 크라이가 그런 녀석들은 신경 안 쓰고 단지 두 사람에게만 부탁했어. 루다는 당연히 동의했어. 백늑대 동굴에 가고 싶었으니까. 이게 기회라서 그 젊은이가 집에 머무르며 크라이에게 물었어. 티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세 사람과 함께 가라고 하거나 다른 사람 초대해도 된다고. 그 여자는 귀엽게 애교 부려 길드마스터와 함께 가자고. 하지만 크라이가 안 된다고 했어. 그 커플이 떠나자 제이보스가 도전하네. 내가 지면 친구가 되자고 하지만 그쪽은 필요 없대. 그래도 교훈을 주기로 했어. 그래서 티노, 새 팀의 리더를 내보냈지. 실은 티노가 말 안 해도 할 테니까. 그 여자는 큰 소리치며 크라이에게 무례한 녀석을 싫어해. 그 후 모두 훈련실로 가서 싸우러 갔어. 그 여동생은 철저히 훈련받아서 몸이 유연해 미워할 수 없네. 그리고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다양한 자세를 보여주네. 그 나쁜 녀석은 반지 때문에 화가 나서 이게 복수야. 그 여자를 이기면 우리 차례라지만 그럴 리 없어. 그 녀석에게 티노도 4급이라고 알려줬어. 5급에 가까워. 티노는 길드마스터에 비하면 세우지만 로스를 쉽게 이길 수 있어.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맨손으로 바꿨어. 루다와 그렉은 도둑이 맨손으로 검사를 치는 게 불리하다고 생각했어. 보통이면 상대가 이길 텐데. 하지만 티노는 최강팀의 훈련으로 경험과 실력이 월등해. 문제는 저 연옥검에 있어. 로스가 잘 다루면 힘들 텐데 그 녀석이 무기를 거부하네. 로스가 검 없이 싸우면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야. 티노는 이 싸움 후 길드마스터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하지만 안 된다고 해서 울상이야. 우린 그 녀석이 너무 어리석어서 구할 수 없네. 검사 없이 검사는 끝장이야. 마침내 크라이가 동의하고 싸움을 시작했어. 로스는 눈 깜짝할 사이에 접근당해 전에처럼 얼굴에 직격당했어. 티노는 이 순간을 즐기네. 하지만 로스가 아직 안 쓰러지고 일어섰어. 도둑의 움직임이 검사를 압도해. 티노는 상대의 목을 조여 숨을 막아 그 무례함에 깨우쳐주네. 루다와 그렉은 이 광경을 보고 안타까워해. 둘 다 4급인데 실력 차이가 너무 커. 마침내 싸움의 결과가 나왔어. 티노는 크라이 덕에 성장했다고 기뻐해. 로스는 패배하며 어린 시절 마을의 최강자로 떠올려. 검을 들고 사냥꾼이 되려 했지만 팀에서 쫓겨난 지금처럼 쉽게 무너지네. 티노는 상대가 아직 싸우고 싶어하니 검을 쥐라고 했어. 하지만 그 녀석이 고집 피우네. 이게 진짜 싸움이라면 이미 죽었을 텐데. 크라이는 그 녀석의 과거를 알지. 팀원과의 실력 차이 때문에 떠난 거라고. 로스가 어떻게 알았냐고 놀라자 크라이가 비슷하다고 장난치네. 하지만 크라이는 팀을 버리지 않았어. 오히려 버림받지 않았단 뜻이야. 그 말을 듣고 모두 천변만화의 위대함에 두려워해. 스트레인지 그리프의 멤버들은 괴물인데 그조차 떠난 크라이가 더 강하네. 다른 이들에게 크라이는 신비로운 존재처럼 느껴져. 연옥검을 보자 화가 나서 가볍게 찾아 불이 번지네. 주인이 놀라워. 크라이는 이게 공격 범위를 키우는 보물임을 알지? 로스는 이제 크라이를 괴물처럼 봐. 여러 나라가 그 힘을 연구 중이야. 티노의 팀이 가는 백늑대 동굴도 보물전쟁터야. 은늑대가 멸종된 곳. 지금은 피 묻은 늑대가 지배해. 무서울 텐데 크라이가 사람을 보냈어. 그냥 3급이라고 생각하네. 문제가 생겨도 티노가 감당할 테니까. 로스의 정보는 어제 그 친구가 알려줬어. 그래도 크라이가 그 이유를 알아챘지. 에바가 그 녀석의 보물에 대해 묻자 연옥검이라고 했어. 크라이에겐 순종적인 거라서 잘 알면 쓸 수 있어. 최근에 크라이가 반지 모양 보물을 잔뜩 사서 에바가 어이없어해. 크라이에겐 이게 정말 신비로워. 연옥검을 사서 놀아볼까 물었어. 하지만 그 여자가 거절하며 돈 낭비 말라고. 크라이에겐 이게 취미야. 각자 특색이 있으니까. 스트레인지 그리프가 돈을 많이 벌어도 에바는 자제하라고 조언해. 이미 충분히 놀았으면서 사냥꾼 수익을 공평히 나누니 크라이가 친구들 덕에 버는 거야. 잠시 후 그 젊은이가 지인에게 보물을 충전 부탁했어. 이 일도 힘들 텐데 그 친구가 여유로워. 길드마스터가 모두를 잘 대해주니까. 들으니 부끄러워. 실제로 에바가 한 일이니까. 그렉 형이 최근 위험한 사건을 말했어.
팬텀 몇 마리가 빠져서 상단을 쓸어버렸어. 팀에 3급 3명 있었는데도 죽었으니 그 괴물은 더 강하네. 그 괴물은 백늑대 동굴 근처 늑대야. 듣자마자 크라이가 깜짝 놀랐어. 티노의 팀이 만난다면 인생 끝이야. 이 일은 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네. 다행히 그 친구가 여유로워서, 게다가 그들의 길드장 크라이가 모두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이런 도움은 당연한 거야. 듣고 보니 그 일을 한 건 에바였는데 나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부끄러워졌어. 그 오빠가 길드장에게 최근에 위험한 사건을 이야기했어. 몇 마리의 팬텀 몬스터가 밖으로 나와서 상인단을 싹 쓸어가 버렸어. 정말 믿기지 않아. 두 사람이 크라이의 결정에 창백해졌어. 이제 실종자 수색 임무가 더 생길 거야. 크라이가 외부 사냥꾼 3명도 더 말하니 상황이 나빠져. 5급팀이 죽었는데 이 허접팀을 보내네. 그렉형은 스트레인지 그리프가 최강이 되는 비밀이라고 생각해. 크라이가 불길함을 느끼고 서둘러 갔어. 저쪽에선 모른 채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 그들은 감시당하는 걸 느꼈어. 전에 유언장을 길드에 썼어. 티노는 임무가 실제 등급을 초과하니 모두 유언을 썼어. 크라이의 계획에 모든 게 포함됐다고 믿어. 나머지 3명도 믿지만 진실은 아니야. 크라이가 머리를 써서 해결해야 해. 다른 아이들은 무서워서 도망치지만 티노는 스트레인지 그리프 훈련 덕에 달라. 방법 없어. 크라이가 직접 구하러 가네. 빨리 가면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막을 수 있을지도. 나머지는 이 녀석에게 맡겨. 저쪽 팀은 완전 무장한 강력한 팬텀과 마주쳤어. 티노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 크라이가 필요한 보물을 챙기며 구하러 가네. 힘이 없으면 보물로 압도하면 돼. 에바가 그걸 보고 물었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공격 보물은 만화가 다 떨어졌어. 대신 더 무시무시한 걸 준비했어. 최후의 수단으로. 크라이에겐 음속으로 날 수 있는 보물이 있어. 순간 티노 쪽으로 날아가. 제발 제때 도착하기를. 갑자기 에바가 그 보물을 떠올렸어. 전에 사고가 났었지. 이건 결함 제품이야. 통제하기 힘들어. 잘 못 날면 벽에 처박혀 죽을 수 있어. 크라이가 안전할까 걱정되네. 아마도 아니겠지. 크라이의 스트레인지 그리프가 주디아에서 일주일 만에 활동했을 때를 떠올려. 신인인데도 강력해서 나무 무기로 사급 괴물을 잡았어. 다른 사냥꾼들이 의심했어. 어떻게 어린애들이 싸울 수 있냐고. 소녀들이 그 증거를 가져왔어. 크라이도 그 여자에게 화가 나서 가지 말랬는데. 지금은 무장한 늑대와 싸운 후 그 허접팀이 이겼어. 힘들었지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루다가 가장 피곤해. 아직 길게 싸우는데 익숙하지 않네. 그 괴물은 강했지만 우리 숫자가 이겼어. 그렉형이 제이보스에게 왜 검의 불을 넣지 않았냐고 물었어. 연옥검이 만화가 다 떨어졌대. 날아가다 한눈 팔면 벽에 처박여서 목숨 걸린단 말이야. 크라이가 잘 지내는지 걱정되네. 하지만 이 모양 보니 아마 그렇지 않겠지. 스토레인지 그리프의 영웅팀이 주디아의 수도에서 활동한 지 겨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봐.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강력한 능력으로 나무 무기만으로도 사급 괴물을 해치웠어. 다른 사냥꾼들은 그 말을 듣고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 어림도 없지. 애들이 사이클롭스를 이길 리가. 소년들을 비웃고 있는데 소녀들이 팬텀 몬스터의 눈 하나를 가져와서 그 아저씨를 완전히 겁주더라. 크라이도 이 애한테는 정말 답답해.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현실로 돌아와 기갑 늑대와 한바탕 싸운 후 엉뚱한 팀이 결국 승리를 거뒀어. 조금 고생했지만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야. 루다가 가장 피곤했어. 아직 이런 긴 싸움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 적은 정말 강했지만 우리 쪽은 숫자에서 우위였어. 그렉이 제이보스에게 물었어. 왜 불을 검에 넣어서 베지 않았어? 제이보스는 자신의 지옥검의 만화가 다 떨어졌다고 했어. 동시에 거미 에너지를 다 쓴 건 바로 나 자신이었고 스스로 충전할 수 없어서 그냥 베기만 했어. 그 친구는 이 상태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후퇴를 제안했어. 그 오빠도 그 말이 맞다고 여겼어. 제공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으니까. 이대로 가다간 구출 대상이 이미 위험에 처했을지도 몰라. 티노는 거절했어. 아직 보물 전당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렉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방금 전처럼 몬스터를 만날 텐데 그럼 이 생은 끝장날 거라고 두려워했어. 하지만 티노는 크라이를 믿고 구출 임무니까. 크라이는 8급 신처럼 정확하니까 판단이 틀린 적 없어. 연옥검이 만화가 떨어진 것도 시험일 거야. 어쩔 수 없어. 3명이 티노를 따라 동굴로 갔어. 거기서 피 묻은 늑대무리를 만났어. 각자 무기까지 들고 그 녀석들은 총까지 써. 정말 무서울 지경이야. 이건 전에 만난 녀석만 강해진 게 아니야. 백늑대 동굴은 시몬 크기로 만들어졌어. 빨간 늑대들은 동굴에서 제한받아. 목표는 빨리 들어가 지형 우위를 잡는 거야. 제이보스가 앞장서서 총 든 녀석부터 없애려 했어. 하지만 티노가 그 머리를 때려 자살 행위라고. 미친 짓 하지 말라고. 그냥 말리지. 원본 중복으로 인해 생략 임시 리더로서 그녀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해. 그래서 그에게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요구했어. 이번에 루다는 길드장이 큰 기대를 걸고 있어. 그래서 모두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임무를 완벽히 해낼 거야. 그건 그녀가 고집스럽게 내세운 최소한의 조건이야. 속도면에서 그녀와 루다가 더 빠르니 유인 역할을 맡을 거야.
그동안 나머지 두 사람은 활과 총을 든 적을 나누어 공격할 거야. 크라이 부부는 여전히 고속으로 날아가고 멈출 수 없어. 그 애는 최소한 티노를 살려주길 바라고, 심지어 다른 사람을 방패로 쓰게 해서라도 악랄하게. 그쪽 전투는 성전 안에서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어. 좁은 공간이 네 사람에게 유리한 상황이야. 팬텀은 강하고 거칠지만 그들은 팀워크로 우위를 점해. 조화가 더할수록 싸움이 쉬워져. 마침내 노력 끝에 그들은 모두를 쓰러뜨리고 기분 좋게 느꼈어. 티노는 이 네 사람 팀이 강한 괴물을 이기는 게 그리 어렵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 상대는 협력이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다른 놈들이 나타나도 그들은 걱정 없이 자신감 넘쳤어. 임시팀이지만 각자 정말 뛰어나고 맡은 역할을 잘 해내고 있어. 입으로는 장난을 치지만 제이보스는 정말 강해. 거미 능력을 활성화하지 않고도 혼자서 상대할 수 있어. 그렉은 노련하고 경험 많아. 사람 다루는 게 정말 좋아. 루다는 특별한 공헌은 없지만 탐색 능력이 뛰어난 도둑이야. 그 덕에 티노는 싸움에 집중할 수 있고 괴물에게 둘러싸일 걱정이 없어. 이걸 보면 크라이의 모든 계획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 그건 루다가 생각한 거지. 실제로 크라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싸우다 보니 그녀는 길드장을 신처럼 떠들었어. 제이보스는 강한 동료들과 짝을 이루며 과거를 떠올렸어. 자신이 너무 오만해서 동료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았어. 최선을 다했지만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더 발전할 수 없었어. 그 젊은이는 떠나기로 했고 그때는 화가 났지만 지금 생각하니 정말 잘못된 거였어. 동등한 동료들과 함께하니 기쁨이 넘쳤어. 전투 능력도 올라갔어. 마지막 놈을 쓰러뜨리고 피곤하지만 정말 시원했어. 잠시 쉬고 나서 그들은 더 깊이 들어갔어. 이 방은 너무 넓어서 모두가 걱정됐어. 티노는 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어. 추측컨대 보스일 수 있고 길드장이 맡긴 임무는 항상 강한 놈들이니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했어. 그 말을 듣고 그 형은 살짝 겁먹으며 물었어. 후퇴할까? 티노는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 피해도 없이 보스를 쓰러뜨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녀는 그 형에게 조언했어. 안전한 임무만 하면 발전 없어. 때론 목숨 걸어야 강해질 수 있어. 이 말에 그는 과거 레벨 4 사냥꾼 팀 시절을 떠올렸어.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싸우지 않았어. 동료들의 죽음을 너무 많이 봤으니까. 이번에 미네길드로 온 건 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야. 과거를 잊고 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몰라. 티노는 크라이가 이걸 알아봤으니 그를 팀에 넣은 거라고 생각했어. 아니면 그 새로 만난 사람을 선택할 리 없어. 크라이가 원하는 건 그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야. 다시 한번 티노는 그를 신처럼 말했어. 듣고 나서 세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없었어. 처음엔 무작정 팀을 만든 줄 알았지만 티노의 말에 믿게 됐어. 티노에겐 그 형이 절대 무작정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게 미리 계산된 거야. 루다는 왜 자신을 이 팀에 넣었는지 물었어. 이유를 물은 후에 잠시 살펴본 후 티노는 그 형이 가슴이 크다고 해서 넣은 거라고 했어. 듣고 나서 그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그들이 자신감 넘치니 따라갔어. 배골프 동굴 밖에서 크라이는 동생을 찾아 헤매고 있어. 자신이 늦었을까봐 걱정됐어. 더 중요한 건 이 빌어먹을 방어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걸 만든 놈을 욕했어. 직접 성전 안으로 날아가 버렸어. 방어구 덕분에 벽에 부딪혀도 무사했어. 문제는 아직 티노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걸 막지 못해. 거기서 거대한 벌레를 만났어. 한번 내려치기만 해도 지진처럼 느껴졌어. 행운이 피했지만 그건 예상보다 훨씬 강해.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 한눈에 봐도 그놈은 다른 놈들처럼 모자를 쓰지 않았어. 이걸 길드장의 1000번 시련으로 보고 꼭 넘겨야 해. 동료 셋이 시간을 끌어주니 제이보스는 신뢰하며 달려들었어. 공격 성공 막아냈지만 그놈의 무게가 마치 탱크처럼 느껴졌어. 보스의 몸은 초강력해. 그렉이 온 힘을 다해 배도 소용없고 오히려 날아가 버렸어. 티노는 끈질긴 눈빛으로 계속 피하고 달려들었어. 이게 주다를 감동시켰어. 그녀는 이 여동생을 따라하고 싶었어. 가장 나이 많은 형은 괴물에게 칼이 부서지게 당했지만 기회가 왔어. 티노는 속도로 차고 갔지만 반격당했어. 상처 입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괴물의 두개골에 검을 박아 힘든 전투를 끝냈어. 다행히 그녀가 영약을 가지고 있어서 출혈을 멈추고 상처를 치료했어. 그렉은 깜짝 놀랐어. 갑자기 칼이 부서졌지만 다들 살아남아 기뻤어. 리더는 괴물의 칼을 그 형에게 주며 손상된 무기를 보상했어. 이제 갇힌 사람을 찾으러 갈 수 있어. 아니, 어쩌면 안 될 수도. 방금 전은 그냥 시작일 뿐. 2층의 보스는 여러 마리야. 그놈들은 무기까지 완벽하게 장비했어. 티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 길드장이 이런 어려운 임무를 주다니. 다리가 다쳤지만 그녀는 오른쪽 가장 가까운 통로로 달려갔어. 그곳이 좁아서 그놈들이 들어올 수 없으니 안전할 거야. 불운하게 이 생각이 들키고 칼든 놈이 길을 막았어. 그놈들은 정말 영리하고 협력을 알아. 두 남자가 큰 결심으로 막아주니 주다가 티노와 먼저 달아났어. 그녀는 겨우 하루 함께했지만 아무도 죽지 않길 바랐어. 티노는 이게 유일한 방법인가 생각하며
크라이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아무도 죽지 않게 하겠다고 외쳤어. 이 여동생은 그들의 유일한 약점, 눈을 노리기로 했어. 듣고 나서 제이보스는 다시 선봉으로 나서 칼든 놈의 공격을 막았어. 그놈의 무게가 베굴프보다 더 커. 그 형은 한 번 베고 나서 거의 쓰러지게 됐어. 주다는 그 자리를 대신해 눈에 송곳을 던졌어. 티노는 어제 크라이로부터 반지를 사용해 목표를 쏘는 법을 배웠으니 그대로 했어. 이 방법으로 칼든 베굴프는 망가졌어. 눈이 너무 아파. 제이보스는 기회를 보고 달려들었지만 티노가 막았는데도 결국 그놈에게 치명타를 입었어. 그는 구할 수 없어 사과했지만 티노는 책임을 자청했어. 이때 나머지 세 놈이 진심으로 나서 모두를 끝내려 했지만 행운이 그들에게 미소 지었어. 크라이가 갑자기 그놈들의 얼굴에 부딪혀 그들을 겁먹게 했어. 크라이가 자신을 찾아오자 티노는 무척 기뻤어. 그 젊은이는 적들의 포위망 속에서 이 팬텀놈들이 어디서 튀어나온 건지 궁금했어. 위협받자 칼든 베굴프도 공격했지만 효과 없었어. 그의 몸에 방어구가 많아서 무려 17번의 목숨을 가졌어. 방어구 덕에 17번의 목숨을 가졌어. 저 개자식은 자신의 공격이 튕겨나가는 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 크라이는 멋진 모드로 전환해 방어구의 전투 능력을 활성화하며 상상 이상의 폭발을 일으켰어. 이게 레벨 8 사냥꾼의 힘인가 봐. 크라이는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보이니 연기를 계속했어. 놀랍게도 그 공격 후 칼든 베굴프는 멀쩡했고 그 자신도 어리둥절했어. 실제로 아직 깨지 않았어. 방금은 그냥 멋부리는 거였지. 활과 총 든 놈들을 보니 이건 너무 힘든 싸움이야. 그래서 그 애들은 내버려두고 구출 먼저 내 사람을 안전하게 데려가는 게 행복이야. 티노는 크라이가 목에 방어구를 풀자 그놈들이 겁을 먹고 움직이지 않았어. 그 젊은이는 그것을 하늘로 던지며 폭발시켜 연막을 만들었어. 티노가 동료들을 데리고 도망치게. 제이보스는 티노가 너무 느리게 도망치자 재촉했지만 주다는 크라이가 마지막으로 보호하기 위해 달리는 줄 알았어. 실제로는 그냥 너무 피곤해서. 길드장이 다시 구해주니 그 동생은 무척 기뻤어. 과거의 악당들에게 팔릴 때 크라이와 동료들이 구해줬던 걸 떠올렸어. 크라이와 동료들이 구해줬어. 그녀는 그때부터 영원히 감사하고 크라이에게 특별히 감동받았어. 도망친 후 모두가 티노가 목숨을 걸고 지켜줬다고 말했어.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크라이에게 칭찬받고 싶었어. 그 동생이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크라이도 그녀의 노력을 알았어. 그녀는 너무 아프다고 하며 다리를 내밀어 크라이에게 치료해달라고 했어. 평소에 치유방어구를 가지고 있으니 회복시켰어. 그렉 형도 물었어. 그놈들을 다 없앴어? 크라이는 아직 아니라고 했어. 도망치는 게 일단 최선이야. 모두가 길드장의 지시에 따랐지만 그 자신은 길을 모르고 있었어. 과거 크라이가 방어구를 처음 배울 때 친구들은 그걸 좋아했어. 그가 이렇게 많이 모을 줄 몰랐어. 크라이는 웃으며 그냥 무작정 산 거라고 했어. 리이는 팀에서 가장 활발하고 크라이에게 애정을 가졌으니 자신에게도 방어구를 주길 바랐어. 크라이는 동의하며 다음에 주겠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다들 부러워했어. 크라이의 동생은 리더의 열정이 이제 빛을 발한다고 느꼈어. 방어구를 충전한 노력이 보답받았어. 시치는 가방이 멋지다고 하며 친구에게 물었어. 이게 뭐야? 크라이는 설명했어. 매직백으로 겉보기보다 더 많이 넣을 수 있어. 듣고 나서 그녀도 좋아했어. 이건 공간 확대 기술처럼. 이 물건은 비싸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싼 거야. 소라만 넣을 수 있으니까. 듣고 나서 다들 이 방어구가 쓸모없다고 느꼈어. 리이는 예쁜 반지를 보고 끼워봤어. 장신구처럼. 그런데 균형이 뒤집어져서 자꾸 넘어지며 울었어. 알아보니 끼면 균형 감각이 사라지니까. 그녀는 크라이와 함께해서 슬펐어. 크라이는 그녀가 강하다고 했어. 다른 사람은 이렇게 안 버틸 테니까. 빛나는 붉은 검을 발견했어. 자신에게 잘 맞아 보이는데 저주받은 거라 잡으면 이성을 잃고 마구베게 돼. 다행히 팀에 안이 있어서 막아줬어. 그 녀석은 친구들에게 칭찬했어. 검을 잡으면 미치지만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으니 정말 대단해. 현실로 돌아와 민이 앞장서서 데려가지만 자신도 모르는 곳으로. 이 미궁은 복잡한 교차로로 가득해. 그 자신은 길을 완전히 모르니 얼마나 갔는지 모를까. 모든 게 똑같아 보이니 구분하기 어려워. 나머지 사람들은 길드장과 앞장서지 않았어. 그는 왜 티노와 루다가 길을 안 받는지 궁금했어. 도둑 직업이니까. 그는 속으로 그 귀여운 동생이 자신을 싫어해서 그런가 봐. 위험한 곳에 밀어넣었으니까. 누구나 화날 테야. 그래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까 생각했어. 알비가 물었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티노는 길드장의 생각을 읽는 법을 배우라고 했어. 훈련처럼 크라이는 갇힌 사람을 구하러 가는 거라고. 듣고 나서 그는 깜짝 놀랐어. 그 동생이 오해한 거야. 티노는 베굴프 동굴 지도를 봤으니 지금 위치를 알아. 돌아가려면 방금 보스방을 지나야 해. 듣고 나서 다들 조금 똑똑해졌어. 방법 없으니 미는 무의식적으로 걸어가. 행운에 맡겼어. 루다는 길드장이 정말 어디로 가는지 물었어. 크라이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갔어. 그러다 바로 사라진 사람들을 만났어. 누구나 보고 감동했어. 길드장이 어떻게 그들을 찾았는지.
티노는 모든 게 크라이의 계산 안에 있었다고 자랑했어. 그냥 따르기만 해. 그 젊은이는 상황을 모르다가 아, 이 애들은 구해야 할 사냥꾼들이었어 라고 생각했어. 모두 살아있지만 완전히 지쳤어. 각각 회복 무력을 주고 리더는 감사를 전했어. 그 동생은 그에게 길드장에게 감사하라고 했어. 크라이 덕분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는 그냥 우연이라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믿고 티노가 너무 홍보했으니까. 그들은 영약을 마시고 상처는 회복됐지만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체력이 약해. 보자. 크라이는 초콜릿 방어구를 꺼내 모두에게 주며 먹어보라고 했어. 이게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인상을 줬어. 민이 어떻게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왔는지. 티노는 길드마스터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어. 모든 이들을 너무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 정말 멋진 영웅이야. 자기 팀의 무기력한 멤버들을 구해주고 모든 상황에서 재치 있는 유머로 긴장을 풀어주다니. 티노가 제일 많이 먹게 해줘서 행복해. 그 덕에 이렇게 통통해진 거지. 크라이 덕분에 제대로 먹고 사니까. 그렉 형은 레베로 팀이 살아남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다 죽은 줄 알았어. 그 괴물 같은 몬스터들 때문에. 다바오가 말하길 자기 팀은 그 무시무시한 팬텀을 보고 완전히 충격받았어. 주부는 의아해. 다들 레베로인데 왜 그 네 마리의 가면 쓴 늑대들을 이기지 못했을까? 이제야 의문이 풀렸어. 그 늑대무리는 보스급이 아니라 그냥 부하들일 뿐이야. 그들은 단 한 마리의 적에게 쓰러졌어. 얼굴을 가린 그 괴물은 원한의 화신으로. 이런 곳에서 더욱 강력해졌어. 그는 생각했어. 아마 그 괴물은 시버문의 저주가 이 궁전에 남긴 흔적일 거야. 마수들의 원하는 사냥꾼들에게 죽을수록 강해져 이제야 폭발해서 이런 혼란을 만들었어. 크라이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이해가 안 돼. 레베로 팀은 자기들의 전투 능력에 자신감을 느꼈어. 하지만 그 팬텀 앞에서는 그냥 파리처럼 약해. 힘의 차이가 너무 커. 그래도 그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믿으려 해. 아마 그 인간 형태의 괴물은 청검의 힘에 버금가는 존재일 거야. 크라이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해. 청검은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놈이니까. 청검이 이런 강적을 알면 진작에 와서 때려 부수러 왔을 텐데 지금 그는 수도에서 가장 강력한 검술 천재야. 검성에게부터 정통 검술을 배웠어. 그걸 발판으로 세상 모든 검술을 완벽하게 익혔지. 원한의 화신도 강하지만 그에 비하면 그냥 개미처럼 약해.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게 어딨는지 안 보이네. 티노는 먹을 수 없어. 아직 레벨 살아서. 크라이는 그냥 악당이 와서 구해주길 기다려야겠어. 지원 요청했으니까. 다바오가 계속 말하길 그 괴물이 그들을 살려둔 건 그냥 장난이었어. 하지만 이번에 만나면 확실히 죽일 거야. 루다가 겁에 질려 길드마스터에게 물었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여기서 벗어나는 게 최선이야. 그 청년은 리더십을 티노에게 넘겼어. 티노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 나처럼 약한 게 어떻게 그분들을 이끌 수 있어? 내가 그분들 앞에서 무슨 권리가 있어? 그는 마음의 기술로 이걸 경험으로 삼게 하려 해. 만약 너무 어렵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을 듣고 티노는 자신감을 되찾았어. 가장 짧은 길로 탈출하자고. 내 발은 이제 덜 아파. 평소처럼 달릴 수 있어. 크라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 너무 빨리 가지 마. 아직 부상자들이 많아. 더 중요한 건 빨리 가면 내가 따라오지 못할 테니까. 곧 밖으로 나올 무렵 모두가 기뻐했어. 저쪽 팀의 형도 방패가 되고 싶어 했어. 만약 그 강력한 괴물이 나타나면 티노는 모두를 보호하고 싶어 했어. 길드마스터가 있으니까 누구도 버릴 수 없어. 크라이는 그 동생의 멋진 홍보에 그냥 웃음만 나왔어. 만약 정말 만나면 나 혼자 티노를 안고 도망칠 수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어쩔 수 없지. 그 사람들이 자청해서 방패가 되겠다고 하니 괴물들의 울음소리가 그들에게 신호를 보냈어. 그는 모두를 진정시켰어. 방금 말 끝나자마자 괴물들의 울음소리가 생사 전투의 시작을 알렸어. 지금 크라이는 5번의 죽음이 남았어. 6번째는 완전히 로그아웃일 수 있어. 다른 아이템으로는 그들을 막을 수 없어. 티노는 갑자기 그보다 더 무서운 무언가가 오는 걸 느꼈어. 비록 약하지만 그래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어. 그는 망토를 타고 날아가서 괴물과 필사적으로 싸울 생각이었어. 아마 한참은 버틸 수 있겠지. 그러다 도망칠 방법을 찾을 테니까. 원한의 화신이 나타나 모두를 얼어붙게 했어.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났어. 그건 알아보지 못했어. 티노는 그걸 보고 급히 크라이의 등 뒤로 숨었어. 왜냐하면 그 여자는 바로 내 스승님이니까. 크라이, 구해줘. 내가 최선을 다했어. 그는 당연히 그게 리라는 걸 알았어. 하지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그 팬텀은 사납게 달려들었지만 뒤에 있는 여자가 한 방에 날려버렸어. 거의 죽을 뻔했어. 해골 상징의 최강팀처럼. 그래서 리는 지금 2번째 괴물처럼 보였어. 그녀는 다가오며 그 무용한 여자를 크라이 등 뒤에서 물었어. 그리고 리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조언했어. 다른 사람들이 덜 무서워하라고. 그는 이 얼굴을 모르고 그런 강자가 모욕을 느꼈어. 게다가 자기 연인이 바로 여기 있잖아. 그래서 갑자기 화가 났어. 스트레인지 그리프트의 멤버를 모르는 이들을 적으로 봤어. 그녀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 여기까지 데려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창피를 당했네. 그리고 그 제자 때문에 더 부끄러웠어.
그녀는 뒤로 다가가서 크라이의 만류를 무시하고 티노를 무섭게 꾸짖었어. 두버스는 임시 리더가 괴롭힘을 당하자 나섰어. 결과는 로그아웃 직전의 일격이었어. 다른 애들은 그 광경을 보며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너무 빨랐으니까. 리는 제자를 훈련 중에 방해를 받자 화가 났어. 그녀는 동생에게 물었어. 너 그렇게 무용하니? 어떻게 이런 약한 제자를 키웠지? 아니면 연습이 부족한 탓일까? 아마 요즘 게으른 거겠지. 티노는 개처럼 불려도 대꾸 못했어. 왜냐하면 맞을 게 뻔하니까. 리는 제자를 꾸짖으며 네가 나를 이렇게 실망시켰어. 그리고 동생의 머리를 자극해서 연기가 나게 했어. 티노가 너무 바보 같아서 그냥 죽는 게 크라이를 덜 괴롭히지. 그 불쌍한 아이는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 크라이는 그 광경을 보고 말렸어. 티노가 나에게 준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그리고 그녀를 칭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잘 조절했어. 그 말에 그녀는 조금 기분이 좋아졌어.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크라이는 그 힘을 억제했어. 공격할 때 적당히 멈춰 피해를 줄이려고. 그리고 그 알비를 보니 너무 안 됐어. 이 상태면 10개 뼈는 부러진 게 최소야. 괴물들은 그들이 말하는 동안 몸을 강화했어. 리안의 분노는 여전했어. 그래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머리를 식혔어. 그렇게 괴물들이 연속으로 총알을 쏘았어. 하지만 하나도 안 맞았어.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녀는 그 시간에 총알을 수천 개나 배열할 수 있었어. 다른 사냥꾼들은 그 광경을 보고 충격받았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어. 그녀는 제자에게 물었어. 이런 약한 무기 때문에 무서워? 너무 수치스러워. 이 무용한 동생 때문에. 자기 힘으로 괴물의 가장 단단한 부분을 때려 부수며. 그 벌레는 검을 찔렀지만 두 손가락으로 막혔어. 그렇게 얻어맞아 반항도 못하고 사냥꾼계의 최강자에게. 티노는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 많은 기대를 받았는데 언제쯤 스승님의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안 됐지만 그냥 내버려뒀어. 그리고 예상대로 그 팬텀은 리에게 가려운 정도도 안 돼. 이 코미디 듀오는 계속 싸웠어. 그래서 둘 다 최강자로 불리는 거야. 괴물이 완전히 부서진 후 리는 진정됐어. 그녀는 놀라운 속도를 가졌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해. 그래서 저령이라는 별명이야. 그녀는 평소처럼 크라이를 안았어. 몇 날 후 루스는 회복되자 청년옥검을 천변만화에게 선물로 줬어. 자기 자신은 아직 너무 약해서 이 무기의 힘을 다 못 써. 그래서 예틴과 함께 다시 훈련하려 해. 다른 사람들은 격려하며 그에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어. 그 청년은 목표를 세웠어. 나중에는 맨손으로 저령처럼 싸울 거야. 티노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 세상에 스승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유는 많아. 특히 최강팀의 그 멋진 마스크 때문이야. 크라이가 만든 건데 눈과 코 구멍을 뚫는 걸 깜빡했어. 악마 같은 친구들은 그걸 재미있어 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싸우면 더 강해질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처럼 괴물이 된 거야. 보지 않아도 싸울 수 있으니까. 한 해보다 전, 시치는 위험한 슬림인 리무르를 크라이에게 맡겼어. 그 동생은 완전히 그 리더를 믿었어. 그녀는 위대한 연금술사야. 시치가 자신을 두 번째라고 하면 아무도 첫 번째라 하지 않을 거야.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크라이를 정말 아껴. 지금 그녀는 제국의 기관에서 일해. 그리고 스타이의 두뇌야. 그들은 최고의 연금술사로 불려. 그래서 시치는 최적의 칭호를 받았어. 모든 성과는 그녀의 지식과 지혜에서 나왔어. 때때로 크라이는 위험한 물건을 그녀에게서 받아. 그 동생이 만든 슬림은 수도를 쉽게 파괴할 수 있어. 그래서 시치는 리더에게 절대 열지 말라고 했어. 듣고 나서 크라이는 좀 무서웠어. 하지만 맡겼으니까 리무르를 잘 돌봐야지. 지금으로 돌아와. 그놈은 신비로운 방법으로 슬림을 놓친 거야. 방안을 찾아봐도 리무르가 안 보여. 크라이는 걱정돼. 만약 그게 미쳐 날뛰면 수도가 날아갈 테니까. 하얀 늑대 동굴에서의 그 사건을 떠올려. 분명 슬림을 살짝 열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 그때 그걸로 괴물들을 없앴을 텐데. 중요한 물건들은 항상 금고에 숨겼어. 슬림이 어떻게 빠졌을 리 없어. 크라이는 처음부터 안에 아무것도 없었단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그냥 신경 끊었어. 이건 자기 위로일 뿐이야. 만약 진짜 빠졌으면 끝장이야. 장면이 바뀌어 하얀 늑대 동굴에서 일하는 사냥꾼들로. 그들은 꽤 강해서 티노 팀이 마주친 괴물들에 문제 없어. 궁전의 보물조사가 국가적으로 중요해. 게다가 천변만화와 관련이 있으니까.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게 있을 거야. 크라이는 꿈에서 깨어나 슬림이 빠진 걸 걱정하며 바로 에바가 오길래 바로 에바가 왔어. 그래서 지금은 오후인데도 아침 인사를 했어. 그녀는 크라이를 재촉해 하얀 늑대 동굴 사건을 길드에 보고하라고. 그는 게으른 척하며 티노가 팀을 이끌게 했으니까 내가 아니야.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 그 애는 지금 리와 함께 지옥 같은 훈련 중이야. 듣고 나서 청년은 걱정하며 물었어. 수도에 이상한 일 없어? 에바는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 그래서 사람을 보내 조사하겠다고. 크라이가 이렇게 묻는 건 뭔가 일으켰을 테니까. 크라이는 무죄처럼 말하며 티노를 보러 갈게. 그러고 떠났어.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길드마스터의 능력을 믿어. 유머러스하지만 크라이의 예측은 항상 맞아. 지진 같은 재해에서부터 궁전의 이상한 일까지, 제국의 귀족 충돌까지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예측해. 한두 번이면 운일 수 있지만 매번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에바는 수도의 변화가 올 거라 의심해. 길드마스터는 지하로 내려갔어. 많은 사냥꾼들이 훈련을 기다리고 있어. 보통은 그냥 들어가지만 오늘은 리가 있어서 아무도 다가가지 못해. 만약 잘못 건드리면 로그아웃 될 테니까. 스벤은 그 친구에게 저령에게 쉬라고 부탁했어. 그들은 훈련하려고. 그 청년도 아주 강해. 레벨 6 사냥꾼으로 인증됐어. 크라이는 책임을 피하며 나는 요괴 사냥꾼이 아니야. 다른 애들은 어쩔 수 없어. 안과 르시아가 없으니까 리를 막을 수 없어. 리와 크라이가 함께 온 이유를 물으니 하얀 늑대 동굴을 엉망으로 만든 후 강한 보스를 못 만나서 지루해져서 따라왔어. 그녀는 레벨 8 궁전 임무를 했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서 저령이 티노를 다시 훈련시키는 거야. 크라이에게 조언했어. 빨리 가봐. 그렇지 않으면 그 귀여운 동생을 잃을 테니까. 예상대로 리는 그 제자를 땅바닥에 쓰러지게 만들었어.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 숨 쉬어. 리 intended to finish it off, but 크라이가 막았어. 저령에게 티노는 매우 재능 있는 아이야. 그래서 그녀를 뛰어넘게 하려 해. 크라이도 말했어. 오늘은 그만해. 동생이 최선을 다했으니까. 보통은 아무도 안 듣지만 이 말이라면 달라. 즐겁게 동의했어. 크라이가 놀러가도 좋대. 티노는 깨어나 스승님의 다리를 잡았어. 화려하게 스승님의 마스크를 쓰고 싸우는 연습 중이었어. 그게 모든 감각을 막아서 고생했지. 크라이는 그걸 보고 그냥 웃음이 나왔어. 리는 방금 전까지 움직일 수 없었는데 결국 두 자매는 다시 싸움을 계속했어. 이렇게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 중인데 쉬는 건 너무 아까워. 크라이 그 녀석이 나가서 저들에게 조언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 모두에게 훈련을 하루 쉬라고 요구했어. 에스는 상황을 이해하고 이해해줬어. 게다가 티노가 강해진다면 그들에게도 좋을 거야. 나중에 함께 훈련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맨에게 북쪽 길이 막혔다는 소식을 알려줬어. 팬텀들이 대거 나타나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결과는 없고 몇몇 기사단이 갔다가 전부 쓰러졌어. 그 전에 흰 늑대 동굴 사건이었고 이제 또 이 일로. 크라이는 두 사건이 연결된 것 같다고 의심하고 그래서 그 문지기가 부른 거야. 분명 이 일 때문일 거야. 지금 악은 모임에 없어서 맨 혼자서 처리해야 해. 그 친구는 똑똑하고 유능해서 모두가 신뢰해. 정말로 그 젊은이에게 맡기면 모든 일이 해결될 거야. 맨은 당분간 시간을 끌면서 악이 돌아오기를 기다릴 생각이야. 저 문지기가 다시 잡아가서 임무를 시키면 피곤할 테니까. 스벤은 맨을 보고 너무 여유로운 것 같아서 장난스럽게 말했어. 이건 당연해. 모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니까. 갑자기 그 젊은이가 스벤의 흑금 십자단을 내세워 모든 걸 대신하게 하려 해. 그들은 할 일도 없어서 그냥 밀어붙여서 문지기에게 보냈고 모임에 보고하라고 하면서 자신은 바쁘다고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안 해. 그 젊은이의 부하들은 방주에 불만이 많아. 보통 그 녀석이 뭘 하는지 궁금해해. 다른 멤버들이 보물을 찾으러 갈 때 크라이만 앉아서 놀았으니까 형님은 예부터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해. 이게 가장 강한 팀의 방식이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조언해. 너는 새로 왔으니까 모를 테지만 여기 강자들의 눈에 크라이는 괴물이야.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크라이와 관련된 쓸데없는 일은 하지 말라고 해. 아니면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장면이 모임으로 넘어가 흰 늑대 동굴에 대한 정보를 받았어. 정보가 제한적이라 보물 전당의 이상이 어디서 온 건지 알 수 없어. 만약 인간의 짓이라면 이 일은 매우 심각해. 그래서 그는 크라이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 그 녀석은 이상을 알아봤을 테니까.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맨은 보통 보물 전당에 잘 가지 않는데 그날 직접 날아가서 확인했으니까. 장면이 넘어가 제국의 반란을 꾀하는 세력으로. 그 늙은 지도자는 맨 같은 고급 사냥꾼이 직접 온 줄 몰랐어. 부하들은 이곳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 그들은 천변만화를 매우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 이놈들은 스스로를 아카사 마법 협회라고 부르지. 그들은 지하에 거대한 에너지를 개입시켜 그것을 저장해서 보물 전당을 변화시키는 걸 연구 중이야. 그 늙은이의 목표는 이 연구를 통해 자유롭게 다양한 보물 전당을 만들어내는 거야. 하지만 지금 발각되면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테니까. 그들의 편에는 소피아라는 강력한 자가 있어서 지금 여행 중이지만 그 늙은이가 음성으로 불러서 사냥꾼들로부터 기지를 방어하러 오게 했어. 모두가 그 인물의 능력을 믿고 있어. 그 애가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그날 밤 크라이는 리무르가 도시를 파괴하는 장면을 보고 충격받아 깨어났지만 뭔가 이상해. 시른리가 옆에 자고 있었어. 땀을 흘리는 크라이를 보고 물었지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서 꾸중하지 않았어. 티노가 침대에서 빠졌으니까 오늘은 거리를 산책하고 싶어. 그는 방금 꿈꿈을 잊기로 하고 동의했어. 리가 너무 기뻐서 그를 안아 눌렀어. 바깥에서는 지부장님이 뺑웨에 도착했어. 그 발자국 아저씨도 어쩔 수 없어서 직접 찾아와서 그 멍청한 녀석과 이야기해야 했어. 문지기 아저씨는 그 애가 언제 돌아왔는지 봤어. 그 말을 하자마자 커플이 내려왔지만 리는 크라이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문지기 아저씨는 그 애가 언제 돌아왔는지 물었어. 서로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입을 열자마자 쫓아내. 그 아저씨가 우리 리더에게 너무 의존한다고 했어. 그 후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으니까. 리는 데이트를 가고 싶어서 마무리 일격을 날렸지만 막혔어. 정말로 그 애는 강하지만 상대는 인류 사냥꾼의 베테랑이야. 민우도 카인나 언니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야기하라고 해. 저 두 사람이 싸우면 오래 걸릴 테니까. 그 여자는 흰 늑대 동굴 사건에 대해 물어서 아는 걸 말해줘서 해결하자고 해. 그는 동굴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지만 다른 문제를 걱정하고 있어. 더 자세히 묻자 크라이는 말할 수 없어. 슬림을 풀어놓아서 나라를 파괴할 수 있으니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카인나 언니에게 속으로 사과해. 아래에서 문지기 아저씨는 활동을 멈춘 후 약해졌어. 네가 직업이 녹슬었나 라고 비아냥거려. 더 활동하라고 조언해. 사무실 일은 좋지 않아. 장난치다 지루해져서 과거를 생각해서 오늘은 용서해주겠다고 해. 그 아저씨는 모욕받아서 화가 나서 모든 힘을 쓰려 했지만 맨에 의해 막혔어. 소와 소가 싸우면 모기가 죽으니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테니까. 크라이도 그 아저씨에게 진정하라고 해. 리는 순종적이고 놀러가면 말을 안 들어. 잠시 후 에바가 돌아와서 작업실이 폐허가 된 걸 보고 충격받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바깥에서 그 커플은 문지기 아저씨가 약해졌다고 말해. 민의 관점으로는 그렇지 않아. 그 애가 매일 강해지고 있으니까 자신을 현재 상태로 비교하면 안 돼. 어제 리는 전에 본 적 없는 가장 강한 괴물들과 마주쳤으니까 기뻐해. 흰 늑대 동굴의 보스와 비교하면 어때? 그 여자는 놀라서 그날 그런 괴물이 나타났어? 실은 그 괴물은 그 애에게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았어. 그는 친구들에게 돌아와서 슬림을 잡기 전에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해. 그는 리에게 만약 주디아가 파괴의 위협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물어. 그 애는 기쁘게 맨과 함께 도망갈 거라고 해. 아직 바다를 본 적 없으니까 남쪽 땅을 선택할 거야. 갑자기 리가 누군가 그들을 감시하는 걸 잡았어. 크라이는 그 친구가 문제를 일으킬까봐 그 사람을 풀어줬어. 그랬더니 그 애는 크라이가 일부러 놓아준 것 같다고 생각해. 그 녀석도 충격받아서 천변만화가 모든 걸 알고 있어서 경고하는 거라고 여겨. 스벤의 흑금 십자단은 크라이 대신 임무를 받으러 모임에 도착해서 문지기 아저씨를 화나게 했어. 항상 그렇잖아.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이 사람들은 명령만 받고 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 지금 조직을 보낼게. 그 아저씨는 맹과 이야기할 일이 많지만 안 왔으니까 지금 조직을 보낼 수밖에 없어. 여전히 흰 늑대 동굴 괴물들이 진화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흑금 십자단이 들어가자마자 완전 무장한 팬텀 무리가 둘러쌌어. 스벤은 뭔가를 느꼈어. 모든 게 크라이의 계획 안에 있는 것 같아. 지금 그 와리는 실종 사건을 조사 중이야. 만약 슬림 때문이라면 골치 아파. 그 친구는 오늘 데이트를 할 수 있어서 기뻐해. 이 지역은 수도에서 가장 불안정한 곳이야. 솔직히 말해서 불량배들의 아지트야 몇몇 놈들이 가장 강한 팀의 멤버가 온 걸 보고 겁을 먹어.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근처에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 업무 중에 들를까. 이 정보는 에바가 뺑에게 줬어. 그는 속으로 그 친구에게 감사하고 리는 크라이의 의도를 모르지만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하니 기뻐해. 어제 그들이 잡은 녀석이 바로 아이스크림 가게 주인이야. 그는 맨이 모든 의도를 꿰뚫어봤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어. 실제로 이 가게는 아카사의 멤버들이 연구하는 위장처야. 문 닫을까 하다가 갑자기 이쪽에 가장 강한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소피아에게 천변만화가 노리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 이 가게를 부술까봐. 아래에서 리가 그 사람들이 문을 닫는 걸 보고 가게를 부술 기세야. 맨은 그걸 보고 막아야 해. 사람들이 어렵게 지은 가게를 부수면 라이블리후드가 무너지니까 오늘은 참아. 그들이 떠나자 안에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 오후에 방으로 돌아온 맨도 한숨을 쉬어 정보 하나도 못 얻었어. 결국 슬림 누르를 못 받고 만약 그게 수도를 파괴할 생각이라면 지금쯤 큰일 났을 텐데 그래서 맨은 그 애가 다른 곳에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해. 시체를 언제 데려올지 모르니 그 애는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임무를 갔으니까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거야. 크라이는 스스로를 다독여 시가 제때 돌아올 테니까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에바는 그 후에 모임에서 스베네 팀에게 흰 늑대 동굴 조사를 맡겼다는 걸 알려줬어. 그 애는 악 대신 멤버를 추가했어. 내일 조사단이 출발할 테고 이종물질 전문가도 있을 거야. 그 소식을 듣고 맨 이번에 너무 큰 규모라서 원래는 악만 보낼 생각이었어. 기본적으로 그 녀석이 안 갔으니까 그냥 내버려뒀어. 그 친구는 이번 일에 주의할 점이 있나 물으니 크라이는 괜찮다고 해. 만약 그들의 발자국 뺑 멤버들이 간다면 모든 게 잘 될 테니까. 장면이 아카사 조직으로 넘어가 맨이 사람을 보내서 슬럼과 거점을 공격할 준비를 한 걸 알았어. 어제 완벽한 위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발각됐어. 멤버들은 맨의 정보 네트워크가 이쪽보다 더 촘촘하다고 걱정해.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 줄은 모르지. 소피아의 의견을 묻자 그 애는 먼저 공격하라고 해서 모두가 놀라 상대는 8급이야.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하자. 그 애는 아카사 타워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해. 법이 허락하지 않거나 상대가 누구든 후퇴할 필요 없어.
지금 그 애는 방어 시스템을 완성했어. 이 기회를 이용해 고급 사냥꾼들과 맞서서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싶어. 모두를 없애면 발각된 정보가 퍼지지 않을 테니까. 아카사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회장은 동의해. 천변 만화가 냄새를 맡았으면 따라붙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곧 사냥꾼들과 제대로 한번 붙을 거야. 소피아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할 거야. 집에서 티노는 깨어났지만 상처 하나 없이. 전에는 개처럼 맞았지만 그 언니는 입으로는 악랄하지만 여전히 나를 챙겨줬어. 영약으로 상처를 치료하고 침대에 눕혔으니까. 잠시 후 그 여자가 모임에 가서 사람들이 많아서 궁금해졌어.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물으니 형님이 모임이 흰 늑대 동굴로 군대를 보낼 거라고 알려줬어. 원래 메잉주가 악의 팀을 보낼 생각이었지만 그 애가 집에 없어서 다른 모든 사냥꾼들을 대신 보낼 거야. 모두가 이게 장난 같다고 생각해. 크라이가 7급팀을 3급 보물전당에 보내려 하니까 이미 이상한 냄새가 나. 더 나쁜 건 악이 없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신 가는 걸 걱정하고 있어. 맨의 성격을 알 테니까 이번 여행이 쉽지 않을까 봐. 흑금 십자단은 이미 가서 조사 중이야.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을 더해도 악의 팀만큼 강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맨의 STR이 합류하면 달라. 이때 크라이가 나와서 사람들이 많아서 축제인가 싶어. 에바는 이들이 이번 임무에 참가할 사람들이라고 설명해. 원래는 악을 보낼 생각이었지만 뺑 전체를 데려가려니 머리가 아파. 대충 계산해도 비용이 산처럼 들 테니까. 그래서 크라이가 절반을 빼라고 해서 아랫사람들이 겁을 먹어. 긴급 상황에 7급 사냥꾼을 줄이다니 누가 견딜 수 있겠어. 맨은 이 책임을 떠넘겨줬어. 설명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따라야 해. 그는 그 3급 보물 전당은 여기 사냥꾼 절반이면 충분하다고 해. 하지만 누가 믿어? 뺑 주가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전에 경험한 사람들이 아직 혼란스러워. 그들은 크라이에게 그만 장난치라고 애원해. 이미 무서워 죽겠는데. 에바에게 이 임무의 보수가 존나 무르니 위에서 추가 자금을 줬어. 리무르와 마주칠까봐. 돈 문제는 해결됐지만 맨은 이 사람들이 리무르와 마주치면 전부 죽을까봐 걱정해. 흰 늑대 동굴에 없기를 바래.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야. 자신이 바꿀 수 없어서 크라이는 모두를 보낸다고 동의해.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리후에 말해. 이게 정말 웃기네. 내가 간다면 다른 사냥꾼 절반도 필요 없어. 그 애가 강하니까 그런 말을 해. 듣고 나서 그 애는 그들이 너무 약해서 평생 발전하지 못할 거라고 비아냥거려. 맨에게 이 임무를 나와 티노에게 주라고 하려 하지만 그는 안 줘. 전 사건 후 그 여동생은 아직 무서워서 보내면 가혹해. 게다가 리를 보내면 흰 늑대 동굴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 테니까. 맨은 여기 모든 사람을 보낸다고 결정해. 그리고 에바가 그에게 리더를 맡기자 그는 깜짝 놀라. 저 사람들은 8급이 함께 가니까 안심해. 그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동의하지만 지금 일이 있어서 스벤의 흑금 십자단이 먼저 리더를 맡기고 나중에 합류할 테야. 그들이 끝내고 나면 나타나는 걸로. 흰 늑대 동굴로 돌아가. 그 친구의 그룹은 팬텀을 모두 없앴어. 그들은 정말 강해졌지만 그는 6급 사냥꾼이니까 꽤 쉽다고 느껴. 모임에서 모두 준비됐어. 명령만 기다리면 출발이야. 리는 크라이에게 왜 나와 티노를 보내지 않냐고 원망해. 그는 그들에게 다른 도움을 요청했어. 하지만 속으로는 그 여자 소피아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곧 그녀의 제자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지. 운명처럼 이 순간이 다가올 테니까. 친구들이 크라이에게 이 일에서 주의할 점을 물었을 때 그는 슬림을 멀리하라고 경고했어. 그 청년은 어리둥절했어. 백남굴에 그런 괴물 같은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도 천변만화의 말이라면 확실히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그는 모두에게 알려주러 갔어. 아카사의 본부에서 메인이 한 팀의 장인을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깜짝 놀랐어. 크라이가 이쪽이 공격할 걸 예상하고 선제 공격을 하려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들이 믿는 힘은 만화 교반기 마테리오야. 그는 그걸로 장애물을 모두 부수고 싶어 했어. 몇몇은 크라이의 스트레인지 RFT가 참가하면 이기기 힘들다고 걱정했어. 소피아는 괜찮다고 했어. 그 팀이 제일 강하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멤버가 몇 명뿐이야. 그녀의 방어 시스템은 그런 파괴력을 견디기 위해 만들어진 거니까. 이번 공격에서 천변만화와 저령만이 올 거라고 예상했어. At best, 그 성가신 가짜 김술사도 올 수 있지만 그녀의 천적일 뿐이야. 그는 소피아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데 놀랐어. 그녀는 자신이 연구만 하는 애가 아니라고 했어. 아카사가 아닌 곳에 눈과 귀가 어디에나 있으니까. 저령의 물리 공격의 대책이 있으면 간단해질 테니까. 크라이 같은 타입은 머리를 쓰니까 최강팀의 멤버가 다 모이지 않으면 실력이 발휘되지 않을 거야. 유일한 문제는 시치야. 하지만 그 애는 그 여자와 싸우고 싶어 미칠 지경이야. 상대를 완전히 부수고 말 테니까. 가장 강한 자의 그런 자신감에 회장님이 그녀의 제자에게 모든 걸 사용해 적을 맞이하라고 허락했어. 그는 멤버들에게 소피아의 명령을 따르라고 했어. 그녀의 말이 곧 자기 말처럼 몇몇은 그녀와 경쟁하던 자들이 불만이었지만 백랑굴로 돌아가서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자 스벤의 팀은 의심을 품었어. 크라이가 관리자에게 준 정보가 잘못된 거라고?
지부장님의 직접적인 명령이라 거절하기 힘들었지. 그래도 그는 경험 많은 사람이니까 동생들에게 설명해줬어. 곧 문제가 밝혀질 테니까. 그때 바깥에서 슬림 리무르에 대한 소식을 받고 퇴각하라고 했어. 동시에 피리를 불어 다른 팀을 불러 모았어. 몇몇은 아무것도 못 찾고 끌려나가서 짜증났어. 소식은 슬림을 조심하라는 거였는데 그들은 스벤이 그놈의 말만 믿는다고 비웃었어. 흑금 십자단은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어. 그 멍청한 자들에게 알려줬어. 이렇게 피리를 부는 게 최선이야. 만약 스트레인지 GFT가 여기 있었다면 그냥 내버려뒀을 테니까. 리바는 약한 자들의 안위를 신경 쓰지 않아. 오히려 그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지. 농담이야. 그의 팀은 다르지. 다들 자비로운 치유사들이니까 흑금 십자단의 원칙을 어기면 안 돼. 그래서 신호를 보내 모두를 부른 거야. 만약 그들이 죽고 싶으면 다시 들어가봐. 상대는 이 굴에 슬림이 있을 리 없다고 믿지 않았어. 그때부터 산이 그에게 과거에 겪은 크라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 그날 갑자기 꽃구경을 하자고 하면서도 무기를 가져가라고 했고 그 꽃구경 장소는 이제 위험한 보물전이 돼버렸어. 너희가 보물전의 탄생을 본 적 있어? 그에겐 지옥이 세상에 나타난 기분이었어. 그놈 때문에 왜 우리를 그런데 데려갔는지 모르겠어. 그들의 눈에 천변만하는 미래를 볼 수 있어. 그래서 그 팀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원거리 통신 도구를 사서 크라이의 정보를 제일 먼저 받으려고 해. 메인 쪽으로 돌아가서 아직 출발하지 않아서 리가 지루해졌어. 크라이 앞에서 싸우고 싶었어. 지난번엔 제대로 안 펼쳤으니까. 그 애가 그렇게 나대자 그는 좀 걱정됐어. 바로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어. 시치가 이상한 기운을 느껴서 일부러 빨리 왔어. 그 언니를 혼내고 그 애는 위험한 적을 없애기 위해 왔다고 했어. 그 가드 아저씨는 이미 완벽한 장비를 하고 백남굴로 가고 있었어. 지난번에 리에게 실력 없다고 놀림받아서 보여주고 싶었지. 과거로 돌아가서 신은 메인에게 항상 팀의 약점을 메꾸고 싶다고 했어. 그렇게 하면 다들 행복하게 사냥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이유는 그녀의 몸이 다른 애들처럼 튼튼하지 않으니까. 크라이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가짜 김술사가 돼서 팀의 약점을 메꿀 수 있다고 조언했어. 그때부터 메인이 슬림루루가 사라진 걸 알려줬어. 그 애는 진화 속도와 환경 적응력이 개선된 타입이야. 그녀는 리더가 안심하라고 했어. 이미 보호 모드를 설정했으니까. 만약 리무루가 왕국을 파괴해도 메인을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을 듣고 그는 안심했어. 시치가 항상 자신과 그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니까 다른 애들은 신경 안 써. 슬림이 메탈린 합금으로 만든 고치에서 탈출한 건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렇다 해도 이 공간의 금고에서 빠질 순 없어. 시치는 메인이 케이스를 열 때 슬림이 따라갔을 거라고 확신했어. 기본적으로 그건 습기를 좋아하니까 리무르가 발각되지 않으려면 욕실의 수도관으로 빠진 게 유일한 길이야. 그 분석을 듣고 메인은 슬림이 위험해서 수도를 파괴할 수 있다는데 놀랐어. 자기 집에 있었는데도 몰랐으니까. 시치도 책임이 있으니 그 일을 해결하러 가겠다고 했어.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이제 백랑굴의 사냥꾼 그룹으로 돌아가서 이미 모두 모였고 스벤과 그의 팀이 크라이의 지시로 임시 리더가 돼서 이끌고 있었어. 조금 피곤했지만 상황은 아직 안정적이었어. 팀을 재정비하는 건 불가능했지. 그래서 그는 각자 알아서 행동하게 놔뒀어. 청년 1위가 왜 아직 안 왔는지 물었어. 보통 이런 일에 그녀가 좋아하니까 만약 온다면 난 포기하고 임시 리더 그만둘게. 스벤은 사냥꾼들을 모아 슬림 대책을 논의했어. 그는 여기서 슬림 같은 낮은 등급 괴물과 진지하게 싸워본 애가 있는지 물었어. 당연히 아무도 신경 안 썼지. 민우의 경고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 각자 싸우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건 탓할 게 아니야. 보통 사람들 눈에 슬림은 가치 없는 생물이니까. 조심하라고 해도 직접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테야. 스벤은 그놈이 더 견고한 게 없는지 물었어. 크라이는 그 슬림이 평범하지 않다고 했어. 듣고 나서 그 형은 메인이 여전히 정보를 숨기는 버릇 때문에 화났어. 그렇게 말하면 누가 그 생물을 어떻게 대처하겠어. 그때 그 까다로운 청년이 백남굴 탐험을 계속하겠다고 했어. 그는 자신 있게 슬림이 나타나면 자기 팀이 처리할 거라고 했어. 이 무지한 자들에게 칼마가 올 테니까. 그 말을 듣고 모두가 그 무지한 자들을 불쌍히 여겼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한 번 경험했으니까 방주의 말이면 확실히 일어날 테야. 그들을 첫 희생양으로 봤어. 스벤은 이미 경고했다고 했어. 죽을 때 누굴 원망하지 마. 그 말을 듣고 그놈은 화가 나서 갔어. 그리고 한 여자가 밝게 웃었어. 소피아가 사냥꾼으로 위장해 정보를 수집 중이었지. 그녀는 자신을 가짜 김술사 탈리아라고 소개했어. 스벤은 깜짝 놀랐어. 방해 시치 외에 이런 직업의 애가 또 있을 리 없으니까. 화 turned out. 그녀는 그 애와 수도에서 함께 연구하는 동료야. 그녀는 오랫동안 슬림을 연구했으니까 그걸 없애는 특수약을 가져왔어. 그 약은 시치가 만든 거야. 슬림의 몸을 99% 파괴하는 효과가 있지. 그 위장 덕분에 그녀는 아카사의 멤버들에게 공격을 준비하라고 알렸어. 2명의 유명 사냥꾼과 함께. 상대는 2명의 유명 사냥꾼과 100명의 하수인들이니까 걱정 말라고. 다행히 천변만화와 저령은 아직 안 왔어. 그래서 오늘 밤 이곳은 참사가 될 테야. 바깥에서 스벤은 각 그룹의 지시에 굴로 들어가 조사하겠어.
변이 일어나면 피리를 불어 다른 사람들이 도와오게 하라고 모두 무사히 돌아오길 바래. 모두가 용기를 내서 집에 있는 방주님에게 보여주려고 했어. 하지만 오후까지도 슬림은 나타나지 않았고 그냥 평범한 괴물들만이었어. 몇몇 약한 애들이 다쳤으니까 치료 중이야. 이번에 메인의 예측이 틀리면 그건 그들에게 드문 행운일 테야. 맞으면 여기 사냥꾼 절반이 죽는 건 평범한 일이야. 새로 들어온 자들은 여전히 화가 났어. 조사가 더 복잡하지 않았다면 이미 끝났을 텐데. 스벤은 그에게 혼자 가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랬더니 화가 나서 화장실 가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하냐고. 그 화장실 가는 중에 그는 아카사의 음모를 발견했어. 그들은 매우 강한 백랑을 준비해서 사냥꾼들과의 전투를 시작하려 했어. 위험이 느껴지자 그 까다로운 청년이 빠르게 공격했어. 한 명을 쓰러뜨렸고 나머지는 주문을 쐈지만 막혔어. 그렇게 두 놈이 완전히 패배했어. 그 청년은 방금 주문에 맞아서 한 팔이 화상을 입었어. 두 놈은 천변만화의 사람이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청년은 방주는 안 왔고 그냥 사냥꾼들 뿐이라고 했어. 듣고 나서 그놈은 계획이 성공할 거라고 흥분했어. 동료가 그 팬텀에게 약을 주입해서 강하게 만들었어. 아마 8급 괴물보다 강할 테야. 게다가 우연히 슬림의 특성을 가졌어. 그래서 크라이의 예언이 현실이 됐어. 그건 강제로 마화 상태로 변했고 마력 수준이 높아졌어. 큰 힘을 가진 스벤에게. 상대는 바깥 사냥꾼들을 노려. 그 큰 힘을 가진 자들을. 스벤은 멀리서 피리 소리를 듣고 모두를 모았어. 그 까다로운 놈이 화장실 간 지 한참인데 이제 끝났어. 분명 죽었을 테야.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야. 그는 거의 파괴된 팔로 달려왔어. 동시에 천변만화의 예언이 맞다고 경고했어. 그 슬림이 다가오고 있어. 이 광경을 보고 나서 모두가 그게 평범한 슬림이 아님을 알았어. 그건 절대 보통 게 아니야. 스벤은 대형을 유지하라고 하고 직접 활을 쏘아 발을 맞췄어. 효과가 없어서. 그 다음에 회복된 지하인이 물었어. 다른 멤버들이 계속 주문을 쏘았지만 효과가 없었어. 그 다음에 회복된 지하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어. 그는 두 바보가 그 괴물에게 약을 줘서 이렇게 된 거라고 했어. 스벤은 속으로 방주를 욕했어. 슬림이 물리든 마법이든 안 통하니까 레벨 6 사냥꾼인 자신조차 무의미해. 그래도 스벤은 계속 붙잡아야 한다고 했어. 이게 풀려나면 모든 게 위험해질 테니까. 탈리아가 슬림 전문약을 꺼내자 그는 그걸 사용했어. 그는 그 괴물을 유인했지만 갑자기 튀어오르며 다가왔어. 청년은 성공적으로 그 괴물을 유인해 약을 터뜨려 몸을 녹였어. 하지만 겨우 2초 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어. 확실히 이건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괴물이 아니야. 스벤은 크라이를 욕했어.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아마도 그놈이 그들을 죽이려는 거야. 그때 시치가 와서 그 생물이 마력 방벽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했어. 모두가 사그레의 멤버가 왔다는데 놀랐어. 그 애는 방주가 걱정해서 자신을 보냈다고 했어. 그 팬텀의 전신은 엄청난 마력으로 강력한 장벽을 만들었어. 뚫기 힘들어서 너희들의 화살과 마법이 다 무효화된 거야. 8급 보물 전에도 없었던. 시치 말에 따르면 이 등급의 괴물은 8급 보물 전에도 없었어. 그게 그녀를 너무 흥미롭게 했어. 그냥 봐도 그 몸이 많아 마테리오를 녹이고 있어. 그래서 팬텀은 강제로 마력으로 변하고 있어. 시치는 스트레어에서 가장 약한 가짜 김술사지만 여기선 제일 강해. 그걸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싶어. 그래서 괴물이 그녀를 노렸지만 쉽지 않았어. 시치는 가볍게 모든 공격을 피했어. 이건 실패작이니까 좀 불쌍하다고 했어. 스벤은 그녀를 피하라고 했지만 그녀는 안 들었어. 바로 약병을 던졌어. 그 형은 신호를 받고 성공적으로 그걸 깨서 슬림 변종을 녹였어. 모두가 충격받았어. 시치가 뭘 한 건지. 게다가 8급 넘는 괴물을 이렇게 빨리 쓰러뜨린 거지. 지부장 가드가 전신 갑옷을 입고 나타났어. 모두가 깜짝 놀랐어. 왜 여기 있냐고 하자 시치가 빨리 못 뛰어서 태워다 줬다고 했어.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의 사건과 다가올 위기를 감정적으로 풀어놓으며 설명해요. 아카사무리의 녀석들은 그들이 만든 괴물이 너무 쉽게 파괴된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소피아의 말이 맞았듯이 시치가 이곳을 노리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그 아이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이는 정말 불안해하고 있어요. 반대편에서는 사냥꾼들이 새로운 적, 아카사 타워에 대해 설명받고 있어요. 몇몇은 믿지 않는데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미 추방당했으니까요. 시치는 모두가 믿지 않을 줄 알았지만 자신은 오랫동안 마스터 마고스를 쫓아왔어요. 그가 바로 보물 전당의 이상현상을 일으킨 원인이에요. 방금 그 팬텀은 그들의 작품이에요. 탈리아가 나서서 말하길 만약 그렇다면 지하에 장치가 있을 거예요. 시치도 그걸 확인하며 그들이 엄청난 도구를 써야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 해요. 그분은 이곳이 그 노인에게 중요한 기반지라 선제 공격을 감행한 거라고 확신해요. 포로로 잡은 마도사들을 신문한 후 시치는 더 끔찍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약은 일시적인 거라서 대책을 찾아야 해요. 스벤이 크라이에게 물어보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래도 시치는 승리를 믿고 여기 사냥꾼들의 힘으로 충분하다고 해요. 맨처럼 군대를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그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해요. 자신은 전투에 쓸모없지만 모두의 도움을 바라고 있어요.
스벤의 부하들이 그 여자를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해요. 유감스럽게도 다른 동료들처럼 싸울 수 없네요. 스벤의 선배는 시치를 스트랭어에서 가장 약하지만 가장 강한 타입이라고 해요. 헬릭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스벤이 동생에게 조심하라고 경고하며 그녀가 약하다고 말하니 모든 게 용서받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수단을 쓰는 건 당연하고 시치는 다른 팀원들처럼 괴물 같은 존재예요. 게다가 전략머리는 크라이 다음이에요. 이제 리가 집에서 맨에게 동생을 구하러 가자고 조르는 중이에요. 그 아이는 약해서 죽을까봐. 게다가 전투도구도 수리 중이에요. 그 친구의 걱정을 보니 크라이는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녀를 화나게 해요. 그녀가 소리를 지르는데 그는 가게 하지 않으려 해요. 시치의 진짜 힘을 알기 때문에 아카사 타워의 사람들은 소피아의 명령으로 변이된 괴물들을 하나씩 풀어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 남자들은 그녀가 무슨 생각인지 이해 못해요. 이건 사냥꾼들에게 팬텀을 그냥 주는 셈이잖아요. 그 프릭은 결국 생각하길 그녀는 연구자일 뿐 실전은 모르는 거예요. 그 괴짜 녀석이 생각에 잠기면 그녀는 연구자라서 실전 지식이 없어요. 이 문제를 명확히 하려고 그녀를 부르자 소피아는 방어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서 여기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충격받아요. 이런 때에 왜 그래요? 자신은 스승에게 지도자로 임명됐고 적은 변화무쌍해요. 그래서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대비해야 해요. 부하들은 승리가 최선이라 명령을 어기고 사냥꾼들을 쓸어가자고 해요. 그냥 모두를 쓸어가면 끝이에요. 그 녀석은 그녀와 경쟁하느라 실전이 어떤 건지 보여주고 싶어요. 위쪽에서 시치는 포로 2명을 잡아 신문하려 해요. 불운한 젊은이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괴물에게 무언가를 주입해 변이시켰어요. 그 여자가 묻길 그들의 주인은 마스터 마구스인가요? 위치를 말하면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해요. 그들은 배신을 맹세하지 않았으니 고집스럽게 말하지 않아요. 스승은 누구냐고 물으면 시치는 웃으며 그들은 노크투스 스카의 제자라고 해요. 아카사 타워를 오랫동안 쫓아왔어요. 그녀는 그들을 알리고 자신은 아카사 타워를 오랫동안 쫓아왔어요. 당연히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녀는 폭력을 쓰고 싶지 않아요. 다시 묻길 그 노인은 어디에 있나요? 하지만 침묵만 돌아와요. 마지막 수단으로 시치는 입을 열게 하는 약을 꺼내요. 하지만 쓰기 전에 수도의 상급자들이 막아요. 이건 금지된 물건이에요. 그건 너무 위험해. 의식을 흐리게 하고 기억을 지울 수 있어요. 그녀는 신경 쓰지 않고 더 지체하면 노크투스스카가 도망갈 거라고 해요. 그녀는 웃으며 모든 게 정의를 위한 거라고 말해 그들이 한숨을 쉬어요. 그루시는 그녀의 말이 맞지만 포로에게 그런 걸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범죄자들만 쓰는 거예요. 듣고 나서 시치는 미안하다고 하며 장난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약을 직접 마셔서 가짜라고 증명해요. 모두가 그 광경에 놀라요. 그녀가 그 무서운 약에 저항하다니. 상급자들은 이제 그녀를 비난할 수 없어요. 바깥에서 변이된 팬텀들이 풀려나고 있어요. 2명의 포로가 보고 모든 사냥꾼들이 쓰러질 거라고 기뻐해요. 크라이의 슬림 예언은 정말 무서워요. 이번 괴물은 전보다 몇 배나 크고 특성이 완전히 달라서 옛약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시치에게 어떻게 할지 묻자 그녀는 괴물의 유형을 먼저 봐야 한다고 해요. 약점을 찾는데 시간과 생명이 걸리니 정말 힘들어요. 시치는 선봉대에게 방패로 직접 막으라고 해 모두를 놀라게 해요. 그래도 그녀의 말에 따라야 해요. 이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짓인데 그래도 그녀의 지시에 따르죠. 방패가 변하면 바로 놓아야 해요. 손을 잃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 한 사냥꾼이 날아가고 방패가 무용지물이 돼요. 마술사들이 밀어붙여 막아요. 덕분에 시치가 분석할 시간이 생겼어요. 빨간 괴물은 물리 공격에 저항하네요. 그래서 방패가 갑자기 날아간 이유예요. 만약 사냥꾼들의 천적이라면 그루시의 방패도 무의미해져요. 퇴각할지 묻자 시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괴물의 크기와 만화 양으로 보아 1시간 안에 사라질 거라고 추측해요. 스벤은 이제 크라이가 왜 이 임무를 주었는지 알았어요. 7급 사냥꾼이 아니면 그 생물을 이길 수 없으니까요. 지금 당장 이기려면 모든 힘을 한 점에 모아야 해요. 하지만 동료들의 협력이 필요해요. 갑자기 파란 괴물이 더 나타나 상황이 혼란스러워져요. 스벤은 포기하고 퇴각을 요구해요. 회원들이 지쳐있어요. 그녀는 거부하며 그들은 이겼다고 해요. 아카사 타워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일 줄 몰랐어요. 지부장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갑자기 2 괴물이 서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마주봐요. 그냥 서로를 공격하네요. 사냥꾼들은 신경도 안 써요. 시치에게 물으면 그 괴물들은 만화에 끌리는데 더 강한 만화가 나타나 서로를 적으로 봐요. 그래서 비슷한 괴물들이 풀려나 서로 파괴하고 있어요. 이 광경을 보니 그들은 어이없어해요. 이게 행운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싸울 필요가 없으니 다행이에요. 안쪽에 2 바보는 그 위대한 연구가 이런 약점을 가졌다고 화내요. 탈리아의 빨간 머리를 보고 그들은 소피아가 변장한 거라고 알아봐요. 이 일을 저지른 자들은 스승에게 야단을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미 그녀의 말을 따르라고 했는데 자의적으로 행동했어요. 프렉은 사과하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소피아가 그들에게 뇌리에 전하며 팬텀들을 한 번에 싸우지 않게 한 건 서로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녀는 비아냥거리며 조금만 뇌를 써도 알 수 있는 거라고 해요. 그런데 동료들은 자신을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물리 저항 괴물들을 모두 잃었으니 재미있겠네요. 다행히 아카사 타워의 힘은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노인이 제자에게 물으면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냥꾼 측의 7급 전 영웅이 새로 등장했어요. 지부장인 그 노인이에요. 은퇴했지만 나이로 봐서 여전히 강력해요. 우리에게 큰 위협이에요. 프락은 비난받고 화가 나요. 그녀는 포로 2명이 정보를 누설할까봐 걱정해요. 듣고 나서 그 남자들은 불만족해요. 이미 충성을 맹세했으니까요. 그녀도 그렇게 되길 바래요. 하지만 시치가 있고 그녀는 조작에 능하니 이 기지가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하자고 해요. 누가 먼저일지 봐요. 먼저 말리스익 괴물을 풀어 전투력을 압도하자고 해요. 그 다음 사냥꾼들을 기지로 몰아넣고 비장의 카드로 제거하세요. 모든 사람을 죽이면 노출될 걱정이 없어요. 듣고 나서 노크투스 스카는 동의해요. 이 계획이 재미있네요. 하지만 그 괴물은 훈련 중이라 확실히 하려면 누군가 지도해야 해요. 소피아는 이미 예상하고 프렉에게 그 역할을 맡기라고 해요. 그가 보여주고 싶어 하니까. 그녀는 비아냥거리며 이제 그의 재능을 보여줄 때라고 해요. 전쟁터로 돌아가 위쪽은 안정됐어요. 탈리아는 시치를 보며 그녀의 평정을 정말 존경해요. 그들은 사냥꾼계에서 드문 연금술사예요. 전에 그녀는 그 천재에게 많은 걸 배웠어요. 시치는 나머지를 압도하는 재능을 가졌어요. 매우 뛰어나지만 그녀는 쉬지 않고 새로운 걸 연구해요. 천재의 노력이 더해지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어요. 진리를 향해 시치는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법이 허락하는 한 위험한 실험을 해요. 이 모든 게 탈리아를 질투하게 하지만 존경하게 해요. 생각에 잠기다 스벤이 다가와 말해 아침에 고생 많았어요. 슬림약이 효과가 없었는데 다행히 시치가 제때 왔어요. 그는 그녀가 부끄러울 줄 알았지만 탓할 수 없어요. 크라이가 중요한 세부사항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듣고 나서 그녀도 웃고 왜 두 사람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는지 물어요. 그녀는 모르겠다고 하니 스벤은 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해요. 안쪽에서 지부장이 시치에게 과도하게 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그들은 서로 아는 사이라서 그녀를 잘 알아요. 지부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그들의 범위를 넘어섰어요. 아카사 타워는 여기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 이상이에요. 적의 다음 움직임에 따라 그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후퇴할 거예요. 시치는 적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다고 해요. 바로 그 후 긴급회의가 열리며 이걸 논의해요. 만화 흐름과 지질 차이, 그리고 슬림이 나타난 곳으로부터 그녀는 적의 기지가 근처 절벽에 있음을 추정해요. 모두가 놀라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녀가 결론을 내리다니. 포로 2명의 표정이 바뀌며 그녀의 말이 맞음을 증명해요. 시치는 적이 뭔가 하기 전에 총공격을 명령해요. 스벤과 지부장이 동의해 두 녀석은 화가 나서 소피아에게 풀어달라고 해요. 모두가 이해 못해요. 주변에 적이 있는 건가. 시치는 그 아이가 자신의 숙적이라 말해. 아무리 쫓아도 찾을 수 없어요. 그림자처럼. 노크투스 스카와 소피아를 잡지 않으면 실험은 계속될 거예요. 그녀는 그들을 감옥에 넣겠다고 맹세해요. 장면이 바뀌어. 민우와 두 아내가 백랑굴로 가는 중이에요. 그 청년은 시간을 끌어요. 네가 안고 가면 순식간에 도착할 테니까. 그 아이는 여동생이 걱정돼서 크라이를 재촉해요. 그는 속으로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하고 만약 죽는다면 그 녀석이 더 위험해요. 지난번에 목숨을 다 써버렸으니 아직 충전되지 않았어요. 전투도구는 앞이 도착 지점이라고 해요. 매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여동생이 스승처럼 손을 잡으려 하니 야단을 맞아요. 리는 10억 광년은 더 걸려야 그 수준에 도달할 거라 생각해요. 그는 눈을 강화해 밤을 꿰뚫어 봐요. 저령이 옆에 있어 보호해주니 안심돼요. 그저 여동생이 따라오다 겁을 먹어요. 사냥꾼 회의 쪽은 이제 출발했어요. 불운한 청년은 천변만화가 안 오면 걱정돼요. 스벤의 말이 맞다고 깨닫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됐어요. 조금만 더 빨리 따랐다면 팔을 잃지 않았을 텐데 시치는 크라이가 사냥꾼으로 태어났다고 해요. 보물은 곧 레벨 10에 도달할 거라 생각해 모두를 놀라게 해요. 그는 그 강력한 인물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시치는 맨이 정말 강력하다고 하면서 보호자 스타일로 전투력이 약해도 문제없어요. 상대는 그 말을 이해 못해요. 스벤도 왜 마법 생물을 안 데려왔는지 물어요. 그녀는 수리에 맡겼다고 해요. 갑자기 모두가 공격받아요. 프렉이 조종하는 날 수 있는 팬텀 때문이에요. 이 공격은 너무 예기치 못해서 모두가 쓰러져요. 그 녀석은 기뻐하며 여기서 모두를 죽이면 죄를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스벤은 정신을 차리고 싸우려 하지만 시치가 아무렇지도 않은 걸 봐요. 상대는 충격받아요. 분명히 그녀가 그 치명타를 맞았는데 그녀는 그런 마법으로는 자신에게 효과가 없다고 해요. 가장 강한 팀이 지나간 그 고귀한 보물전에는 이보다 훨씬 강력한 마법들이 가득해. 프렉은 화가 치밀어 그 말들이 진짜라고 믿을 수 없어. 시치가 형의 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스벤에게 회복총을 쐈어. 이제 다시 싸움터로 나서자. 곧 그 적은 쓰러졌지만 팬텀은 여전히 강철처럼 단단해. 다행히 그때 가크가 나타나
단 한 방에 그 괴물을 해치웠어. 부상자들 덕분에 구해진 그 장면 정말 환상적이었어. 심장이 멈추지 않는 한 상처는 어디서든 회복돼. 그 노인은 시치가 압력을 이용해 린드윙을 치료하는 걸 예상 못했어. 적군이 또 패배하니 노쿠투스 스카가 그 멍청한 녀석 때문에 화가 나. 왜 모든 괴물을 데려오지 않았어? 그는 자신의 머리와 소피아의 차이를 그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게 원통해. 상황이 점점 나빠지는데 정찰대가 다가오고 있어. 이 모든 게 천변만화의 계획처럼 느껴져. 제자들이 스승 혼자 도망가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그를 막아보겠어. 거절하며 아직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게다가 소피아가 나타나지 않은 건 뭔가를 준비 중이야. 완전히 실패하면 떠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아카사탑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적의 정찰대를 물리치라고 명령해. 은신처 밖으로 방금 전처럼 수많은 괴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시치의 추측이 맞아. 노쿠투스 스카가 안에 있어. 지부장이 두 아이에게 용기를 주며 구정기가 여기 있으니 자신을 믿으라고 해.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강해. 세 사람과 함께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로 해. 저쪽 리는 민우의 그룹이 번개에 맞는 걸 보고 이 정도는 평범하다고 생각해. 티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번개가 한 지역을 완전히 파괴하잖아. 시치의 사냥꾼 그룹은 가크의 명령으로 아카사 마법협회로 공격해. 각자 변이된 괴물을 조종하며 스벤의 화살은 그들의 속도 앞에서 무용지물이야. 안에서 엔시스클라가 비장의 카드를 활성화했어. 전쟁교파의 모든 연구가 집약된 거지. 이걸 최강의 무기라고 불러도 돼. 어떤 적도 무서워하지 않아. 지부장이 이 기계의 힘을 가장 먼저 경험해. 공격할 기회를 잡아도 적이 빙빙 돌면 우리의 마법은 절대 명중하지 않아. 팔이 잘린 형도 도와주려 하지만 막혀. 그들의 임무는 평범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야. 무리하다면 피해가 생겨. 혼란을 틈타 세포로가 줄을 끊고 도망가. 스벤은 다쳤지만 회복 기술 덕에 문제없어. 탈리아가 한 번만 맞추면 좋겠다고 빌자 갑자기 괴물이 쓰러져. 사실 네가 길드 마스터의 도움으로 모두를 구하러 온 거야. 다 죽으면 길드가 망할 테니까. 구원자가 오자 사냥꾼들은 기운을 차리지만 포로 3명을 잊어버려. 티노아엠은 아직 그쪽 전장에 도착 못해. 티노아엠은 저령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녀가 먼저 날아간 거야. 크라이는 속으로 그 친구가 자신을 보호하러 온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됐어. 여동생이 주변 생명체를 알리고 이미 발각됐다고 해. 티노가 잡을까 물으면 크라이는 무시해. 동물은 그냥 넘어가도 돼. 그 말에 새 도망자도 어리둥절해. 발각됐는데도 풀어줘. 계속 가려는데 보물이 애매 야간 시력을 잃어버려. 그녀를 먼저 보내며 티노에게 길 안내를 맡기고 자신은 완전히 맹인이 돼. 저쪽 전선에서 리가 나타나자 모든 게 쉬워졌어. 소피아가 멀리서 관찰하며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제자들의 바보 같은 행동 탓이야. 저령이 사자 무리를 싹 쓸어버리자 시치가 깜짝 놀라. 여동생이 언니에게 왜 왔냐고 물으면 크라이엠이 간신히 허락해줬어. 그녀는 방향을 바꿔 가크를 도우러 가. 확실히 적의 비장의 카드가 강해. 리의 직격에도 멀쩡해. 그녀는 초고속으로 압도하며 장구한 전투도 이긴다. 수십억 번의 공격이 쏟아지자 그 노인은 무시당하는 게 싫어 특수무기로 괴물의 일부를 얼려. 스벤도 그곳을 노리지만 소피아가 통제권을 잡아 기계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 이제 그 움직임이 더 유연해졌어. 가크가 강력한 일격을 날리지만 기계가 하늘로 뛰어 피해. 이 정도로 높이 뛰는 몸이라면 시치와 리의 오빠 안센처럼 견딜 수 있는 자만이 가능해. 모두가 놀라. 이게 형의 모든 걸 복제한 것 같아. 저령이 계속 공격하지만 미리 막히고 파괴 광선을 뿜어리에 아름다운 몸이 거의 망가질 뻔해. 그녀의 약점은 이런 광범위 원거리 공격이야. 적들은 그들에 대해 철저히 연구했어. S가 여동생에게 대책이 있나 물으면 이 상태는 위험해. 시치의 분석으로 언니가 완전히 제압당했어. 그녀의 강점은 신속한 공격인데 적이 너무 단단해. 게다가 무장까지 되어 있으니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없어. 최선은 그걸 붙잡아두는 거야. 골렘이 에너지 다 떨어질 때까지. 그 말에 그녀가 동의 안 해. 크라이의 칭찬을 받으려면 꼭 쓰러뜨려야 해. 그래서 그녀가 미친 듯이 괴물을 향해 돌격해. 그 기회를 잡아 지부장이 추가 타격으로 연결부를 얼려 쓰러뜨리려 해. 하지만 그 기계는 추진 엔진이 있어서 균형을 바로 잡아. 저령은 포기하고 이제 그만이라고 해. 스벤이 이해 못해. 사실 그들의 길드마스터가 도착했어. 축제를 여는 건가 물어. 천변만화가 나타나자 모두가 멈춰 그를 바라봐. 그녀가 사과하며 이걸 먼저 쓰러뜨리려 했지만 너무 단단해. 그 말에 그는 웃으며 괜찮아. 이제 내가 왔으니까. 골렘이 가장 강한 자를 보고 달려들어. 가크가 크게 외쳐 민을 피하게 하려 하지만 너무 어두워서 못 봐. 티노는 저기 오는 걸 알고 겁에 질려 형을 안아. 죽는 줄 알았어. 하지만 기계가 내리치자 갑자기 멈추고 뒤로 날아가 모두를 충격에 빠르게 해. 리는 그 친구를 칭찬해. 어떻게 한 건지 나조차 몰랐어.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제자를 꾸짖어. 누가 맨을 만지라고 했어? 티노가 그에게 물어.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못 봤어.
듣고 나서 그녀도 겁에 질려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다음날 아침 모든 게 해결됐어. 아카사 탑 사람들이 도망갔으니까. 지부장이 제자에게 물어 마지막에 크라이가 어떻게 해서 그게 뒤로 날아갔어? 그도 모르겠어. 맨이 스스로 날아갔다고 하네. 노인은 믿지 않지만 데이터와 장비를 얻었으니 됐어. 나머지는 연구팀이 조사할 거야. 시치가 형에게 구해줘서 감사하다고 해. 그녀는 차이가 크다고 말하고 그는 리가 따라오라고 해서 왔어. 마법 협회에 대해 물으면 그녀는 그게 숙적이라고 해. 크라이가 도와줄까 물으면 네가 스스로 하길 원해. 노크투스 스카에게 소피아가 천변만화의 길드에 잠입했다고 제자들이 말해. 그들은 확신해. 그건 그녀야. 아직 그쪽에서 알아챘는지 모르지만 아마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있어. 크라이는 쉽게 늑대 동굴의 이상을 찾고 아이스크림 가게의 기지를 발견했지만 무시해. 마지막에 책임을 동료에게 넘기고 제자들을 비웃으며 풀어줬어. 이게 그를 이해 못하기에 그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천변만화와 엮이면 좋지 않은 결과가 올까봐 연구 성과를 포기하고 떠나기로 해. 진리가 존재하는 한 아카사탑의 부활은 올 거야. 다음 날 가크와 조사팀이 맨을 불러 물으면 크라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 모든 걸 계획한 네가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내. 그가 비밀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이 나라에서 정보 수집만큼 빠른 자는 없어. 이 사건을 말하지 않으면 동화 속 천번의 도전보다 어려워. 크라이는 속으로 내 지휘 능력이 국가적 수준이 됐나 봐. 질문이 많아지자 그는 시치에게 모든 걸 맡겼다고 해. 조사팀은 그 말에 불편해. 과거에 시치와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들은 그녀에게 물어야 할 때 자존심이 상해. 3년 전 실수를 만회할 수 없어. 당시 지부장 가크가 아니면 시치가 여전히 모함받았어. 그 친구가 설명해 증거가 충분했지만 결국 바뀌었어. 그래도 어두운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고 시치가 딥브레이크라는 별명을 얻었어. 위험한 사건들은 모두 그녀와 관련돼. 특히 범죄자들은 모두 사라졌어. 행방불명. 가크는 그 착한 아이가 범죄와 관련될 리 없다고 믿어. 하지만 실제로 그렇단 걸 모르지. 이 사건 후 탈리아가 소피아와 같은 얼굴 때문에 연루됐어. 그 선생이 제자에게 말해. 연기 그만해. 우리 편의 시간이 다 됐어. 경도에서 잡히기 전에 떠나야 해. 그 말에 그녀가 설명해. 내가 그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믿지 않아. 그 동료는 천변만화를 속이기 위해 정신을 잃은 거라고 해. 갑자기 노크투스 스클라부스가 탈리아가 진짜 다른 사람임을 알아봐. 그들이 키운 괴물이 그녀에게 적대적으로 나와. 바로 그때 소피아가 와서 축하의 술을 들고 그녀는 스승에게 사과하며 몇 가지를 치워야 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두 사람이 같은 얼굴인지 궁금해. 노인이 왜 놀라지 않냐고 물으면 그녀는 오해한다고 해. 실은 내가 그 친구의 얼굴을 복제한 거야. 진짜 정체는 시치야. 모든 사건은 그녀가 꾸민 거지. 모두가 이해 못하다가 그녀가 가면을 벗자 비로소 최강팀의 일원이란 걸 알게 돼. 그 노인은 이 아이가 소피아를 가장한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녀는 처음부터 소피아와 하나였어. 지난 몇 년간 그와 아카사탑을 도운 건 재미로. 그 괴짜는 그녀가 배신했다고 하지만 아니야. 그녀는 진심으로 스승을 존경하고 노크투스 스클라부스의 능력에 매료됐어. 그와 함께 그 노인이 끊임없이 탐구하는 걸 봤어. 그 노인이 끊임없이 탐구하고 재능과 고가의 장비를 가졌어. 자신이 연구하려면 시간이 걸리니 적을 이용하는 게 빠르지. 지금은 크라이의 지시 때문에 정체를 숨길 수 없어. 시치가 말해 그 오빠가 무시한 건 나에게 경고야. 장난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올 때라고. 그 노인은 처음부터 천변만화가 이 여동생이 아카사탑을 돕는 걸 알았다고 깨달아. 하지만 귀하게 여겨서 건드리지 않았어. 시치가 자신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크라이가 알아낸 거라고 해. 그저 오빠가 신경 쓰는 걸 생각하면 행복해. 어제 길드마스터가 왔으니 실험은 중단됐어. 시치가 손가락을 튕겨 골렘을 멀리 날려 피해를 막았어. 계속 싸우면 피해가 클 테니까. 크라이는 착한 사람이니 이런 걸 싫어할 거야. 최강팀의 멤버들은 그를 위해 사는 법이니 장난을 치고 싶어도 명령이라면 따를 수 있어. 연구 성과를 회수하고 모두를 임시로. 시치가 연구 성과를 회수하고 모든 사람을 감옥에 보낼 거야. 노크투스 스클라부스는 시치의 관계를 이제야 깨달아. 연구를 위해 몇 년 동안 모든 걸 꾸몄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바로 그녀가 의심받던 사건들 속에서 딥브레이크로 불렸어. 시치가 과거를 언급 안 하려 해. 그건 실패였으니까. 그녀는 그 친구에게 사과하며 이 일에 끌어들인 걸. 탈리아는 겁에 질려 울어. 존경하던 사람이 이렇게 교활할 줄 몰랐어. 시치가 자신에게 새 별명으로 흑신무도라고 해. 위기에 몰리자 괴짜가 괴물을 조종해 공격하지만 안 돼. 그 노인이 마법을 날리지만 시치처럼 이전처럼 피해를 입지 않아. 그녀가 말해. 내가 무사한 건 연구 성과의 덕분이야. 팬텀과 달리 슬라임 리무르는 주변을 흡수하며 성장해. 노크투스 스클라부스는 이 아이 앞에서 공포에 휩싸여 모든 걸 먹는 생물을 만들었어. 그도 제자들을 남기고 도망가. 시치는 서둘지 않아. 모든 걸 준비했으니까. 그 노인은 그녀의 고급 보호물에 맞아 날아가. 마법은 이 앞에서 무의미해. 노크투스 스클라부스가 그 변태 생물에게 찢긴 이불처럼 두들겨 맞아 완전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시치는 팀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 보이니 든든한 지원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걸 만들었고 과거 감옥 사건은 실제로 그녀가 저지른 거였어. 다음 날 크라이는 아카사 타워의 멤버들이 모두 기억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러니하게도 미소 지었어. 그는 더 이상 신경 끄기로 했어. 시치가 알아서 해낼 테니까. 실제로 그는 그녀의 여동생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이해 못하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어쨌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자고. 그리고 국가가 압수한 고렘과 생물들을 시치가 다시 가지고 놀 수 있게 요청했어. 결국 이 두 놈이 나라를 망친 진짜 원인인 거야. 어떤 세력도 아니고.